특수훈련장에서 미군 여장교는 한국 특전사 대원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며 스스로를 포박한 채 위험한 내기를 제안했다. 만약 그가 자신보다 먼저 결박을 풀어낸다면 오늘 밤 그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들어주겠다는 은밀하고도 자극적인 약속을 던졌다. 그러나 그가 패배할 경우 그의 부대 전체는 그녀의 발 아래에 놓여 절대적인 지위에 복종해야만 하는 굴욕을 감수해야 했다. 칠흑 같은 어둠이 훈련장을 삼켰다. 낮의 열기는 싸늘한 밤 공기에 자리를 내어준 지 오래였고 간간히 불어오는 바람만이 먼지 섞인 화약 냄새를 실어 날랐다. 엘레나는 제 막사 앞에 놓인 간이 의자에 앉아 텅 빈 연병장을 응시했다. 하루 전 그녀는 평생 잊지 못할 굴욕과 함께 새로운 감정의 씨앗을 키웠다. 박진우. 그의 이름은 이제 단순한 경쟁자의 이름이 아니었다. 그녀의 견고했던 자존심에 균열을 대고 그 틈으로 낯선 존경심을 심어 넣은 남자. 그의 그림자는 여전히 거대한 산처럼 그녀의 마음을 짓무르고 있었다. 미군 엘리트 코스를 밟아오며 단 한 번도 타인에게 지휘권을 넘겨본 적 없던 그녀였다. 특히나 아시아의 작은 나라, 한국의 군인에게는 더더욱. 하지만 그녀는 어제의 패배를 그리고 그의 지휘를 기꺼이 받아들였다. 아니,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그의 지휘는 단순한 명령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잘 짜인 교향곡처럼 각 부대의 특성과 지형지물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활용하는 예술에 가까웠다. 그녀가 신봉해 온 압도적인 화력과 속도를 앞세운 미군식 정면 돌파 작전과는 근본적으로 달랐다. 그는 물처럼 흐르며 적의 약한 고리를 파고들었고 바람처럼 스며들어 흔적 없이 목표를 달성했다. 그 과정에서 단 한 명의 부상자도 발생하지 않았다. 그것은 기적에 가까운 성과였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다가오는 기척이 느껴졌다. 엘레나는 몸을 일으키지 않은 채 고개만 돌렸다. 익숙한 실루엣, 박진우였다. 그는 그녀의 옆에 놓인 빈 의자에 소리 없이 앉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어색함보다는 편안함에 가까운 침묵이었다. 먼저 입을 연 것은 진우였다. 밤이 깊었습니다. 쉬셔야 하지 않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밤 공기처럼 차분하고 낮게 깔렸다. 엘레나는 피식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잠이 오지 않는군. 당신은?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훈련에 대한 복귀라도 하고 있는 건가? 복귀는 이미 끝났습니다. 다만 대위님과의 마지막 약속이 마음에 걸려서. 그의 말에 엘레나의 심장이 미세하게 내려앉았다. 오늘 밤 내가 당신을 찾아가겠다. 스스로 내뱉었던 도발적인 약속. 그것은 승자의 전리품이 되겠다는 오만한 선언이었지만 이제는 그 의미가 완전히 변질되어 있었다. 그녀는 진우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어둠 속에서도 그의 눈빛은 맑고 깊어서 마치 자신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그녀는 마른 입술을 축이며 말했다. 그 약속 여전히 유효한가? 약속은 약속입니다. 하지만 장소와 방식은 제가 정하고 싶습니다. 진우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눈빛은 장난기가 아닌 진중한 무언가를 담고 있었다. 따라오시겠습니까? 그의 제안은 거부할 수 없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 엘레나는 말없이 일어나 그의 뒤를 따랐다. 그들은 막사 지역을 벗어나 훈련장 외곽, 어둠이 가장 짙게 깔린 숲으로 향했다. 군화에 밟히는 마른 나뭇가지 소리만이 정적을 깼다. 얼마나 걸었을까? 진우는 작은 공터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그곳에는 낡은 통나무 2개가 놓여 있었다. 그는 한 곳에 앉으며 다른 한 곳을 턱으로 가리켰다. 엘레나는 그의 맞은편에 앉았다. 여기가 약속 장소인가? 꽤나 낭만적이군. 그녀의 비꼬는 듯한 말투에도 진우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는 품 안에서 작은 플라스크와 잔 2개를 꺼냈다. 차입니다. 몸을 따뜻하게 해줄 겁니다. 그는 따뜻한 김이 피어오르는 차를 따라 그녀에게 건넸다. 엘레나는 잔을 받아들었다. 쌉쌀하면서도 향긋한 차 향기가 코끝을 맴돌았다. 이런 걸 준비할 줄은 몰랐는데. 전투는 뜨거운 심장과 차가운 머리로 하는 것이지만 휴식은 따뜻한 온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우는 자신의 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엘레나는 그의 말뜻을 곱씹으며 차를 마셨다. 차가운 몸이 서서히 녹아내리는 기분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그를 이기기 위한 날을 세울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곳은 계급도 국적도 성별도 없는 오직 2명의 인간만이 존재하는 공간이었다. 왜 나에게 지휘권을 넘겨받았지? 당신이라면 충분히 거절할 수 있었을 텐데. 그녀는 가장 궁금했던 질문을 던졌다. 진우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 한 점 없는 밤하늘에
별들이 빼곡히 박혀 있었다. 대위님은 훌륭한 지휘관입니다. 다만 너무 강해서 부러지기 쉬운 검과 같습니다. 때로는 검을 칼집에 넣고 주변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도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지나치게 신중해서 기회를 놓칠 때가 있습니다. 대위님의 결단력과 추진력은 제가 배워야 할 점입니다. 그의 대답은 솔직하고 담백했다. 승자의 오만함도 가르치려는 의도도 없었다. 그는 그저 동등한 군인으로서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있을 뿐이었다. 엘레나는 할 말을 잃었다. 그녀의 강함을 정면으로 비판한 사람은 많았지만 그것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다른 길을 제시한 사람은 진우가 처음이었다. 당신 대체 어떤 사람이지? 그녀의 목소리에는 자신도 모르게 경외감이 묻어났다. 진우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저 조국을 지키는 군인일 뿐입니다. 대위님처럼 말입니다. 그들은 그날 밤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서로가 겪어온 훈련과 작전,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었던 순간들, 그리고 가슴에 묻어둔 전우들의 이야기까지. 다른 언어와 다른 문화 속에서 살아왔지만 군인이라는 이름 아래 그들의 삶은 놀랍도록 닮아 있었다. 엘레나는 처음으로 자신의 불안과 약한 모습을 타인에게 드러냈고 진우는 묵묵히 그녀의 모든 이야기를 들어주며 자신의 상처를 공유했다. 밤이 깊어갈수록 두 사람의 마음의 거리도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것은 남녀 간의 흔한 끌림과는 다른 영혼의 공명에 가까운 감정이었다.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그들은 말이 없었다. 하지만 침묵 속에서 더 많은 것을 교감하고 있었다. 국경과 성별을 넘어 두 명의 강인한 군인은 서로의 존재를 통해 스스로를 비춰보고 있었다. 그 밤의 대화는 앞으로 그들에게 닥쳐올 거대한 운명의 서막에 불과했다. 새벽의 여명이 훈련장을 푸르스름하게 물들일 무렵 비상 사이렌이 정적을 찢었다. 모든 병사들이 반사적으로 잠에서 깨어나 전투 준비를 시작했다. 단순한 훈련이 아니었다. 사이렌 소리에 담긴 긴박함과 날카로움은 실전 상황임을 알리고 있었다. 엘레나와 진우는 이미 완전 군장 상태로 상황실로 향하고 있었다. 밤새 나눈 대화의 여운은 사라지고 두 사람의 얼굴에는 냉철한 군인의 표정만이 남아 있었다. 상황실의 대형 스크린에는 동해상의 위성 사진과 각종 데이터들이 쉴 새 없이 갱신되고 있었다. 연합훈련을 총괄하는 미군 대령과 한국군 장군이 심각한 표정으로 그들을 맞았다. 상황이 좋지 않다. 1시간 전 동해 공해상에서 정체불명의 선박이 우리 정보 자산을 향해 미사일 공격을 감행했다. 다행히 요격에 성공했지만 선박은 현재 북동쪽으로 빠르게 이동 중이다. 계령의 설명에 따르면 해당 선박은 단순한 밀수선이나 어선이 아니었다. 위성 분석 결과 최신의 스텔스 기술이 적용된 소형 전투함으로 추정되며 내부에는 대량의 화학무기 또는 핵물질이 적재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었다. 목표는 이 선박을 납포하고 내부의 위험 물질을 확보하는 것이다. 문제는 선박이 곧 러시아 영해로 진입한다는 점이다. 그 전에 작전을 끝내야 한다. 외교적 마찰을 피하기 위해 공식적인 군사 개입은 불가능하다. 이번 작전은 양국의 최정예 특수부대원들로 구성된 비공식 연합팀이 수행한다. 장군의 시선이 진우와 엘레나에게 향했다. 박진우 중사, 엘레나 대위, 이번 작전의 공동 지휘를 맡아주길 바란다. 여러분이 이끌고 있는 연합훈련 부대원들이 이번 작전의 핵심이다. 작전명은 새벽의 추격이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훈련이 아닌 실전. 그것도 양국의 운명이 걸릴 수도 있는 극비 작전이었다. 엘레나는 자신도 모르게 진우를 쳐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고요했다. 마치 이 순간을 예견이라도 한 듯했다. 작전 계획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진우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떠한 동요도 없었다. 그는 스크린에 표시된 항로와 기상 데이터를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마치 어제의 훈련 계획을 설명하듯 침착하게 자신의 구상을 펼쳐 보였다. 목표 선박의 예상 항로는 블라디보스토크 인근 해역입니다. 현재 속도를 감안하면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최대 6시간. 헬리콥터를 이용한 해상 강화는 기상 악화로 불가능합니다. 유일한 방법은 잠수함을 이용한 수중 침투입니다. 그의 계획은 대담하고 정교했다. 인근 해역에 대기 중인 양국의 잠수함에서 소형 잠수정 SDB를 이용해 목표 선박에 접근한 뒤 수중 폭파로 스크루를 무력화시켜 배를 멈추고 동시에 갑판으로 침투하여 선박을 장악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적들의 저항이 거셀 겁니다. 내부에는 상당한 수의 무장 병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엘레나가 문제점을 제기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개의 팀으로 나뉩니다. 알파팀은 제가 이끌고 선교와 기관실을 장악해 선박의 통제권을 확보합니다. 브라보팀은 엘레나 대위가 지휘하며 화물칸으로 직행, 위협 물질을 확보하고 외부의 위협을 차단해 주십시오. 그의 계획은 각자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방식이었다. 정교하고 은밀한 침투와 내부 장악은 진우의 특기였고 막강한 화력을 바탕으로 한 신속한 목표 확보 및 방어는 엘레나와 미군 부대원들이 가장 자신 있는 분야였다. 엘레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제의 훈련을 통해 그녀는 진우의 판단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되었다. 세부적인 침투 경로와 역할 분담은 이동 중에 하달하겠습니다. 지금 즉시 부대원들을 소집하고 장비를 점검해 주십시오. 10분 후에 출발합니다. 진우의 명령에 상황실의 모든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엘레나는 자신의 부대원들에게 달려가 작전 내용을 간략하게 전달했다. 죽음의 공포보다는 강한 적과 맞선다는 특수부대원 특유의 흥분과 투지가 그들의 눈빛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서로를 비웃고 경쟁하던 미군과 한국군 병사들은 이제 하나의 목표를 향해 움직이는 거대한 톱니바퀴가 되어 있었다. 준비는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최첨단 전투 장비와 수중 침투 장비를 착용한 대원들이 수송 헬기에 차례로 탑승했다. 헬리콥터의 로터가 거센 바람을 일으키며 이륙하자 훈련장은 순식간에 발 아래로 멀어졌다. 엘레나는 자신의 옆자리에 앉은 진우를 바라보았다. 그는 눈을 감고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어젯밤 통나무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지금 그의 모습은 날카롭게 벼려진 칼, 그 자체였다. 그녀는 생각했다. 어쩌면 자신과 그는 처음부터 이런 실전의 한가운데서 만났어야 할 운명이었을지도 모른다고. 차가운 강철과 화약 냄새가 진동하는 전장에서 서로의 등을 맡기고 싸워야 하는 운명. 헬리콥터는 짙은 어둠을 뚫고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 동해의 심장을 향해 날아가고 있었다. 새벽의 추격은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잠수함 내부는 붉은 비상등만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협소한 공간은 강철과 기름 냄새 그리고 숨막히는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다. 대원들은 저마다 자신의 장비를 마지막으로 점검하며 묵묵히 출격 명령을 기다렸다. 엘레나는 차가운 선체의 등을 기댄 채 수중 호흡기의 압력 게이지를 확인했다. 게이지의 바늘은 정상이었지만 그녀의 심장은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뛰고 있었다. 수많은 실전을 겪었지만 이처럼 깊고 차가운 바닷속으로 침투하는 작전은 처음이었다. 칠흑 같은 심해의 압박감이 숨통을 조여오는 듯했다. 그때 누군가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진우였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손목에 찬 다이버 컴퓨터를 그녀의 눈앞에 보여주었다. 화면에는 수심, 수은, 그리고 남은 산소량이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었다. 모든 것은 통제하에 있다. 침착해라. 그의 눈빛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엘레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심호흡을 했다. 그의 침착함은 이상한 전염성을 가지고 있었다. 알파, 브라보. 출격 5분 전 함장의 냉정한 목소리가 인터컴을 통해 울려 퍼졌다. 대원들이 일제히 몸을 일으켜 어뢰 발사관을 개조한 출입구로 향했다. 잠수함이 감속하며 발생하는 미세한 진동이 온몸으로 느껴졌다. 그들은 곧 거대한 고래의 몸에서 떨어져 나와 망망대해에 홀로 남겨질 작은 물고기 떼가 될 터였다. 진우가 알파팀을 이끌고 먼저 해치 안으로 사라졌다. 고지어 엘레나도 브라보 팀에게 손짓하며 그의 뒤를 따랐다. 해치가 닫히고 해수가 차오르기 시작했다. 순식간에 차가운 바닷물이 온몸을 감쌌고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멀어졌다. 오직 자신의 거친 숨소리와 심장 박동만이 헬멧 안을 가득 채웠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잠수정이 잠수함에서 분리되었다. 이제부터는 오직 그들뿐이었다. 소형 잠수정은 어둠 속을 유령처럼 나아갔다. 전방에 소나만이 희미한 녹색 빛을 내며 주변 지형과 목표물의 위치를 표시하고 있었다. 목표 선박까지 남은 거리는 500m. 이 거리부터는 잠수정의 동력을 끄고 오직 캐류와 대원들의 추진력만으로 접근해야 했다. 소음이 발각의 가장 큰 적이기 때문이었다. 전원 잠수정 이탈, 목표 지점까지 개별 이동한다. 대형 유지의 진우의 지시가 수중 통신기를 통해 들려왔다. 대원들은 일사불란하게 잠수정에서 빠져나와 미리 약속된 비자 대형으로 흩어졌다. 엘레나는 브라보 팀의 후미에서 대원들의 움직임을 살피며 천천히 전진했다. 눈앞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오직 앞서가는 동료의 희미한 실루엣과 손목 나침반의 작은 불빛만이 의지할 수 있는 전부였다. 깊은 바닷속은 고요하지만은 않았다. 정체 모를 해양 생물들이 스쳐 지나가는 소리, 먼 곳에서 들려오는 거대한 고래의 노랫소리가 뒤섞여 기묘한 교향곡을 만들어냈다. 그 속에서 그들은 죽음의 그림자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시야 위쪽으로 거대한 그림자가 나타났다. 목표 선박이었다. 수면 위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거대한 강철 덩어리가 유령처럼 떠 있었다. 그 크기만으로도 압도적인 위협감을 풍겼다. 대원들은 선박의 하부에 바싹 붙어 회전하는 스크루를 향해 조심스럽게 접근했다. 알파팀의 폭파 전문가 2명이 스크루 축에 소형 접착 폭탄을 설치하는 동안 나머지 대원들은 주변을 경계했다. 엘레나는 수중소총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만약 이 단계에서 발각된다면 그들은 살아나갈 수 없을 터였다. 설치 완료. 30초 후 기폭 폭파 전문가의 신호와 함께 모든 대원들이 신속하게 선체에서 떨어져 안전거리를 확보했다. 엘레나는 선박의 하부를 응시하며 카운트다운을 시작했다. 3, 2, 1 쿠웅 하는 둔탁한 폭음이 물을 통해 온몸으로 전해졌다. 폭발 자체는 크지 않았지만 스크루의 축을 뒤트는 데는 충분했다. 거대한 스크루가 기괴한 소리를 내며 회전을 멈췄다. 성공이었다. 알파팀 선미로 침투, 브라보팀 중앙 화물칸 해치로. 진우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대원들은 그래플링 훅을 발사해 선체에 고정하고 수직 상승을 시작했다. 칠흑 같은 바다에서 솟아오른 검은 그림자들은 소리 없이 갑판 위로 올라섰다. 비와 파도 소리가 그들의 움직임을 완벽하게 가려주었다. 갑판 위는 예상대로 한산했다. 거친 날씨 탓에 순찰 병력은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방심은 금물이었다. 엘레나는 브라보팀에게 수신호를 보내며 중앙 화물칸 해치를 향해 은밀하게 이동했다. 해치는 육중한 강철로 되어 있었고 전자식 잠금 장치로 단단히 잠겨 있었다. 해체조, 작업 시작해. 엘레나가 나지막이 명령했다. 2명의 미군 대원이 휴대용 플라스마 절단기를 꺼내 해치의 경첩 부분에 불꽃을 튀겼다. 지잉 하는 날카로운 소음이 파도 소리에 묻혔다. 그때였다. 등 뒤에서 철컥하는 금속성 소리가 들렸다. 엘레나는 본능적으로 몸을 돌리며 소총을 겨누었다.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총구와 함께 불꽃이 터져나왔다. 그 전 엘레나의 외침과 동시에 갑판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사방의 어둠 속에서 무장한 적들이 나타나 총탄을 퍼부었다. 브라보팀은 즉각적으로 화물칸 해치를 엄폐물 삼아 응사하기 시작했다. 붉은 예광탄이 빗줄기처럼 어둠을 갈랐다. 대위님, 해치 개방까지 20초. 대원의 다급한 외침이 빗발치는 총성 사이로 들려왔다. 엘레나는 이를 악물었다. 20초. 그 시간 동안 어떻게든 버텨내야 했다. 그녀는 적들의 화력이 집중된 선교 방향을 향해 유탄 발사기를 발사했다. 쾅! 하는 폭음과 함께 섬광이 터지며 적들의 공격이 잠시 주춤해졌다. 해치 개방 완료. 엘레나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외쳤다. 브라보팀, 내부로 진입. 내가 후방을 엄호한다. 대원들이 차례로 어두운 화물칸 안으로 뛰어내렸다. 엘레나는 마지막까지 남아 적들을 향해 제압 사격을 퍼부었다. 그녀의 소총이 불을 뿜을 때마다 적들이 쓰러져 나갔다. 마침내 마지막 대원이 진입한 것을 확인한 그녀는 몸을 날려 해치 안으로 몸을 던졌다. 그녀가 사라지자마자 그녀가 서 있던 자리에 수십 발의 총탄이 아스팔트처럼 쏟아져 내렸다. 작전은 시작부터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었다. 육중한 강철 해치가 닫히자 화물칸 내부는 완전한 어둠과 정적에 휩싸였다. 밖에서 들려오던 격렬한 총성과 파도 소리는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오직 대원들의 거친 숨소리와 심장 박동만이 고막을 때렸다. 엘레나는 재빨리 야간 투시경을 내리고 주변을 살폈다. 녹색으로 보이는 세상은 거대한 미로와도 같았다. 천장까지 닿을 듯한 컨테이너들이 질서 없이 쌓여 있었고 그 사이로 난 좁은 통로들은 어디로 이어져 있는지 가늠하기조차 힘들었다. 화약 냄새와 눅눅한 새 냄새, 그리고 정체 모를 화학 약품 냄새가 코를 찔렀다. 전원 이상 유무 보고 엘레나가 낮은 목소리로 명령했다. 다행히 교전 중 부상당한 대원은 없었다. 하지만 문제는 지금부터였다. 그들은 적진의 심장부, 그것도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는 위로 속에 갇힌 셈이었다. 알파팀, 응답하라. 브라보팀 화물칸 진입 완료. 갑판에서 적과 교전이 있었다. 현재 상황은 엘레나는 통신기를 통해 진우에게 상황을 보고했다. 몇 초간의 정적 후
지직거리는 소음과 함께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기는 알파 선교로 진입 중이다. 예상보다 저항이 거세다. 브라보 팀은 예정대로 목표물 확보에 집중해 주길 바란다. 컨테이너 식별 번호는 델타 에코 7-3다. 짧은 통신이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흔들림이 없었다. 오히려 그의 침착함이 엘레나의 혼란스러운 마음을 다잡아 주었다. 그녀는 부대원들에게 수신호를 보냈다. 목표는 델타 에코 7-3 컨테이너다. 2인 1조로 수색 대형을 유지하며 이동한다. 소음을 최소화하고 모든 모서리를 경계하라. 대원들은 한 몸처럼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미로 같은 컨테이너 사이를 유령처럼 나아갔다. 발소리를 죽이기 위해 특수 제작된 군화 밑창이 차가운 강철 바닥에 소리 없이 닿았다가 떨어졌다. 엘레나는 선두에서 팀을 이끌었다. 야간 투시경에 비친 세상은 온통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컨테이너의 그림자가 마치 살아있는 괴물처럼 느껴졌고 어디선가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이 등골을 서늘하게 했다. 얼마나 이동했을까? 선두를 맡은 미군 병사 해머가 갑자기 멈춰서며 뒤를 향해 주먹을 쥐어 보였다. 정지 신호였다. 엘레나는 즉시 몸을 컨테이너 벽에 붙이고 전방을 주시했다. 해머가 가리키는 통로의 교차점 너머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 나오고 있었다. 그리고 사람의 목소리도 들려왔다. 러시아어였다. 엘레나는 소형 스네이크 캠을 꺼내 해머에게 건넸다. 해머는 조심스럽게 카메라를 모서리 너머로 밀어 넣었다. 엘레나의 손목에 부착된 모니터에 영상이 전송되었다. 대여섯 명의 무장한 병력들이 컨테이너 하나를 둘러싸고 경계를 서고 있었다. 그들의 복장은 체계가 잡혀 있지 않았지만 손에 들린 무기는 최신의 소총이었다. 용병이나 테러리스트 집단으로 보였다. 그리고 그들을 지키고 있는 컨테이너에는 D-73이라는 식별 번호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목표물이었다. 어떻게 할 겁니까? 대위님, 해머가 속삭이듯 물었다. 정면 돌파는 자살행위였다. 적들은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고 있었고 이 좁은 통로에서 교전이 벌어진다면 브라보 팀의 피해가 막심할 터였다. 엘레나는 빠르게 머리를 굴렸다. 어제의 훈련에서 진우가 보여주었던 방식이 떠올랐다. 힘이 아닌 지형과 심리를 이용하는 방식. 해머, 스모크 3개, 찰리, 반대편 통로로 우회해서 그들의 퇴로를 차단해. 나머지는 나를 따르라. 발포는 내가 신호를 보낸 후에. 그녀의 계획은 간단했다. 연막으로 시야를 차단하고 혼란에 빠진 적들을 양쪽에서 포위하여 섬멸하는 것이었다. 대원들은 소리 없이 각자의 위치로 이동했다.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엘레나는 심호흡을 하며 해머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해머가 안전핀을 뽑은 연막탄 3개를 통로 안으로 굴려넣었다. 쥐카하는 소리와 함께 순식간에 자욱한 연기가 피어오르며 적들의 시야를 가렸다. 가스다. 젠장. 무슨 일이야? 적들이 당황하여 소리치는 것이 들렸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지금이다. 엘레나의 외침과 함께 대원들이 통로로 쏟아져 들어갔다. 야간 투시경과 열상 조준경을 장착한 그들에게 연막은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았다. 혼란에 빠진 적들은 연기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총을 난사했지만 그들의 총알은 허공을 가를 뿐이었다. 브라보 팀의 소음기 달린 총구에서 픽픽 하는 소리와 함께 정확하고 치명적인 총탄이 발사되었다. 반대편에서도 찰리가 이끄는 팀의 공격이 시작되었다. 십자포화에 갇힌 적들은 저항 한 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쓰러져 나갔다. 교전은 10초도 채 걸리지 않아 끝났다. 상황 종료. 주변 경계. 엘레나는 쓰러진 적들에게 다가가 맥박을 확인했다. 모두 즉사였다. 그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D-73 컨테이너로 다가갔다. 컨테이너 문은 특수 자물쇠로 잠겨 있었다. 해체조, 문 열어. 대원이 휴대용 레이저 절단기로 자물쇠를 녹여내는 동안 엘레나는 다시 통신기를 들었다. 알파팀, 여기는 브라보. 목표물 확보 직전이다. 그쪽 상황은? 여기는 알파 선교 거의 장악하지만 적들이 화물칸으로 지직거리는 소음과 함께 진우의 목소리가 끊어졌다. 통신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고 있었다. 하지만 분명히 들었다. 적들이 화물칸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선교를 장악당한 적들이 최후의 발악으로 위협 물질을 폭파시키려 할 가능성이 있었다. 쾅! 그 순간 컨테이너 문이 열렸다. 엘레나는 망설일 틈도 없이 소총을 든 채 안으로 들어섰다. 그리고 그 안의 광경을 보고 숨을 멈췄다. 컨테이너 내부에는 폭탄도 화학 무기도 없었다. 대신 수십 명의 사람들이 겁에 질린 눈으로 웅크리고 있었다. 남자, 여자, 그리고 어린아이까지.
그들의 행색은 남루했고 눈빛은 공포와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은 무기가 아니었다. 사람이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지? 옐레나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중얼거렸다. 그들은 테러리스트가 아니었다. 이 선박은 무기를 운반하는 전투함이 아니었다. 거대한 인신매매 선박이었던 것이다. 정보는 완전히 잘못되었다. 그때 컨테이너 밖에서 다급한 외침이 들려왔다. 대위님, 적 증원군입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밖을 내다보자. 미로 갔던 컨테이너 통로 사방에서 수십 병의 무장 병력들이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독 안에 든 쥐였다. 잘못된 정보는 그들을 죽음의 함정 한가운데로 밀어 넣었다. 젠장, 옐레나는 낮게 욕설을 내뱉었다.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다. 그들은 인신매매 피해자들을 구출하러 온 것이 아니었다. 애초에 작전 목표 자체가 거짓 정보에 기반한 함정이었을 가능성이 높았다. 수십 명의 적들이 포위망을 좁혀오는 지금 이 연약한 민간인들은 오히려 작전 수행에 거대한 족쇄가 될 터였다. 하지만 그들을 버리고 갈 수는 없었다. 군인이기 이전에 인간으로서의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브라보팀, 컨테이너를 방어 거점으로 삼는다. 민간인들을 보호하며 최대한 버틴다. 해머, 후방에 클레이모어를 설치해. 찰리, 남은 탄약 확인해서 보고해. 엘레나의 명령은 빠르고 단호했다. 혼란에 빠졌던 대원들은 그녀의 목소리에 정신을 차리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일부는 컨테이너 입구의 방어, 진지를 구축했고 일부는 겁에 질려 울고 있는 민간인들을 진정시키며 컨테이너 깊숙한 곳으로 이동시켰다. 아이의 울음소리와 여인의 흐느낌이 총탄이 빗발치는 전장의 소음과 기괴하게 뒤섞였다. 탄약 잔량, 인당 평균 2탄창 남았습니다. 수류탄은 거의 소진됐습니다. 찰리의 보고는 절망적이었다. 이 정도 화력으로는 10분도 버티기 힘들었다. 포위망이 완성되기 전에 어떻게든 퇴로를 확보해야 했다. 알파팀, 응답하라. 알파팀, 옐레나는 애타게 통신기를 불렀지만 돌아오는 것은 지직거리는 소음뿐이었다. 진우와 알파팀의 상황을 알 수 없다는 사실이 그녀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들이 선교를 장악했다면 이 배의 통신 시스템을 이용해 외부 지원을 요청할 수 있을 터였다. 하지만 연락이 두절된 지금 그들이 살아있는지조차 확신할 수 없었다. 포기하면 안 돼. 옐레나는 스스로를 다그쳤다. 그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임무를 포기해 본 적이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부하들과 그리고 저 무력한 민간인들을 책임져야 했다. 그녀는 컨테이너 지도를 머릿속에 다시 그렸다. 그들이 들어온 중앙 화물칸 해치 외에 다른 탈출구는 없는가? 그때 컨테이너 구석에 웅크리고 있던 한 노인이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군복 자락을 붙잡았다. 그는 영어를 거의 하지 못했지만 손짓 발짓으로 필사적으로 무언가를 설명하려 애썼다. 그는 바닥을 가리키고 기어가는 신용을 했다. 바닥에 뭐가 있다는 거지. 엘레나는 그의 손짓을 따라 바닥을 살폈다. 컨테이너들이 놓인 강철 바닥 한가운데 다른 부분과 색깔이 미세하게 다른 사각형의 패널이 눈에 띄었다. 위장된 비상 해치였다. 찾았다. 모두 이쪽으로. 대원들이 달려와 해치를 열려고 시도했다. 하지만 해치는 밖에서 용접이라도 한 듯 꿈쩍도 하지 않았다. 비켜. 엘레나는 소형 플라스마 절단기를 빼앗아 들고 직접 해치의 경첩을 녹이기 시작했다. 그 순간 컨테이너 입구에서 성광이 터지며 쾅 하는 괴음이 터졌다. 적들이 수류탄을 던진 것이다. 으악, 입구를 막고 있던 미군 병사 하나가 파편에 맞아 쓰러졌다. 메딕, 부상자 발생. 의무병이 달려가 응급처치를 시작하는 동안 적들의 공세는 더욱 거세졌다. 총알이 컨테이너 벽을 뚫고 들어와 불꽃을 튀겼다. 이곳도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았다. 엘레나는 이를 악물고 절단기의 출력을 최대로 높였다. 마침내 경첩 하나가 녹아내렸다. 해머, 남은 폭약 전부 가져와. 이 해치를 날려버릴 거야. 하지만 대위님, 폭발의 충격이 민간인들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어. 모두 최대한 엎드려서 귀를 막아. 해머가 가져온 C- 살을 해치에 부착하고 기폭 장치를 연결했다. 모든 준비가 끝났다. 엘레나는 민간인들과 부대원들을 향해 외쳤다. 폭파한다. 충격에 대비해. 쾅! 천지를 뒤흔드는 폭음과 함께 해치가 뜯겨져 나갔다. 어둡고 축축한 공간이 그들 앞에 나타났다. 배의 가장 밑바닥, 밸러스트 탱크와 연결된 비상 통로였다. 부상병과 민간인부터 먼저 내려보내. 서둘러. 대원들은 부상당한 동료와 민간인들을 부축하며
어두운 통로 아래로 내려보내기 시작했다. 엘레나는 마지막까지 남아 입구를 향해 엄호 사격을 했다. 적들이 컨테이너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것이 보였다. 그녀는 마지막 탄창을 끼우며 남은 적들을 향해 총을 난사하고 통로 아래로 몸을 던졌다. 그녀의 등 뒤로 수십 발의 총알이 쏟아졌다. 통로 내부는 비좁고 어두웠다. 눅눅한 바닷물 냄새와 녹슨 새 냄새가 진동했다. 그들은 한 줄로 서서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아갔다. 어디로 이어지는지 모르는 길이었지만 가만히 앉아서 죽는 것보다는 나았다. 한참을 기어가자 통로는 넓은 공간과 이어졌다. 기관실이었다. 거대한 디젤 엔진이 굉음을 내며 돌아가고 있었고 복잡한 파이프와 계기판들이 사방에 널려 있었다. 그리고 그곳에는 수십 구의 시체들 사이에서 홀로 총을 든 채 힘겹게 버티고 서 있는 박진우가 있었다. 그의 전투복은 피와 기름으로 얼룩져 있었고 왼쪽 팔은 부자연스러운 각도로 축 늘어져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살아 있었다. 그는 쏟아져 들어오는 적들을 향해 한 손으로 권총을 쏘며 맞서고 있었다. 진우, 엘레나가 외쳤다. 진우는 그녀를 보고 아주 희미하게, 정말 아주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살아 있었다는 안도감과 이 지옥 같은 곳에서 제외했다는 기쁨이 뒤섞인 미소였다. 너무 늦으셨습니다. 대위님. 그의 농담 섞인 목소리는 심하게 갈라져 있었다. 엘레나는 브라보팀에게 명령했다. 알파팀과 합류한다. 적들을 쓸어버려. 브라보팀의 합류로 전세는 순식간에 역전되었다. 기관실을 가득 메웠던 적들은 예상치 못한 후방의 공격에 혼란에 빠졌고 양쪽에서 쏟아지는 총탄의 추풍낙엽처럼 쓰러져 나갔다. 마침내 마지막 적이 쓰러지자 괴음을 내던 엔진 소리만이 기관실을 가득 채웠다. 엘레나는 진우에게 달려갔다. 괜찮아. 팔은 왜 그래? 탈골된 것뿐입니다. 괜찮습니다. 그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 말했지만 그의 얼굴은 식은땀으로 흥건했다. 엘레나는 그의 팔을 살폈다. 단순한 탈골이 아니었다. 총알이 스치면서 뼈에 금이 간 것처럼 보였다. 알파팀의 다른 대원들은 그녀의 질문에 진우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대답 대신 기관실 구석에 조용히 누워있는 시신들을 향해 고개짓했다. 모두 한국 특전사 대원들이었다. 그들은 성교를 장악하는 과정에서 적들의 마지막 발악에 휘말려 모두 전사한 것이었다. 진우 혼자 살아남아 이곳 기관실까지 밀려난 것이었다. 엘레나는 할 말을 잃었다. 승리의 기쁨도 잠시, 동료를 잃은 깊은 슬픔이 밀려왔다. 하지만 슬퍼할 시간조차 없었다. 이 배는 여전히 적진이었고 그들은 살아남아야 했다. 이 배 멈출 수 있어? 이미 엔진은 과부하 상태입니다. 곧 폭발할 겁니다. 저희가 선교에서 조작해뒀습니다. 진우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그의 눈에는 슬픔과 함께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탈출하지?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진우는 기관실 한쪽 벽에 설치된 비상해치를 가리켰다. 저곳을 통해 바다로 뛰어내리는 겁니다. 이 배와 함께 가라앉을 수는 없으니까. 그의 말대로 배가 격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엔진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는 점점 더 짙어지고 있었다. 폭발이 임박했다. 그들은 죽은 전우들을 뒤로하고 살기 위해 다시 한번 어두운 바다로 몸을 던져야 했다. 기관실의 흔들림이 격렬해졌다. 천장에서 불꽃이 튀고 금속이 뒤틀리는 비명이 사방에서 울려 퍼졌다. 배가 가라앉고 있었다. 진우와 엘레나는 생존한 대원들과 민간인들을 이끌고 비상해치로 향했다. 해치를 열자 거친 비바람과 함께 성난 파도가 그들을 맞았다. 하늘은 여전히 짙은 먹구름에 덮여 있었고 집어삼킬 듯한 기세의 파도가 쉴 새 없이 선체를 때렸다. 구명보트를 찾아야 해. 이대로 바다에 뛰어드는 건 자살행위야. 미군 병사 해머가 소리쳤다. 하지만 주변을 둘러볼 여유조차 없었다. 배의 기울기는 점점 더 심해지고 있었고 당장이라도 전복될 듯 위태롭게 흔들렸다. 보트는 없어. 하지만 방법이 있다. 진우가 외쳤다. 그는 부서진 난간을 붙잡고 위태롭게 서서 바다 위를 가리켰다. 그가 가리키는 곳에는 아까 그들이 타고 왔던 소형 잠수정 SDB 파도에 밀려 떠다니고 있었다. 잠수함으로 복귀하지 못한 채 비상 신호를 보내며 대기하고 있었던 것이다. 희망이었다. 민간인들과 부상병부터 잠수정으로 옮긴다. 남은 대원들은 엄호하며 순서대로 탈출한다. 엘레나가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말이 쉽지 수십 미터 아래의 거친 파도 속에서 요동치는 잠수정으로 사람들을 옮기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그때 진우가 허리에 감고 있던 로프를 풀어 난간에 단단히 고정하기 시작했다.
제가 먼저 내려가서 위치를 확보하겠습니다. 한 명씩 내려보내 주십시오. 미쳤어? 그 팔로 어떻게 내려가겠다는 거야? 일레나가 그의 앞을 막아섰다. 부상당한 팔로는 로프를 제대로 잡을 수조차 없을 터였다. 제가 아니면 할 사람이 없습니다. 진우는 망설임 없이 말했다. 그의 눈빛은 확고했다. 그는 엘레나를 지나쳐 로프를 잡고 망설임 없이 배 아래로 몸을 던졌다. 엘레나는 차마 그 모습을 지켜볼 수 없어 눈을 감았다. 거친 파도 소리만이 그녀의 귓가를 때렸다. 잠시 후 아래에서 신호가 왔다. 진우가 무사히 잔수정에 도착한 것이다. 빨리, 시간이 없어. 대원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먼저 어린아이를 품에 안은 여인부터 로프에 매달아 내려보냈다. 겁에 질린 민간인들은 비명을 질렀지만 살기 위해 필사적으로 로프를 붙잡았다. 엘레나와 남은 대원들은 위에서 로프를 조작하며 그들이 안전하게 내려갈 수 있도록 도왔다. 그 과정은 처절했다. 거대한 파도가 덮칠 때마다 로프는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팽팽해졌고 사람들은 종이장처럼 흔들렸다. 마지막 민간인과 부상병까지 모두 내려보냈을 때 배의 엔진 부분에서 거대한 폭발이 일어났다. 쾅 하는 괴음과 함께 배는 두 동강 나기 시작했다. 모두 뛰어내려 엘레나의 외침과 함께 남은 대원들이 차례로 바다로 뛰어들었다. 이제 갑판 위에는 엘레나 혼자 남았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불타며 가라앉는 배를 돌아보았다. 동료들의 시신과 함께 그녀의 오만했던 과거도 저 차가운 바닷속으로 함께 가라앉고 있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차가운 심해를 향해 몸을 던졌다. 차가운 바닷물이 온몸을 찔렀다. 정신을 차릴 수 없는 소용돌이 속에서 그녀는 필사적으로 수면을 향해 헤엄쳤다. 간신히 물 위로 고개를 내밀었을 때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거대한 불길에 휩싸인 채 바닷속으로 사라지는 선박의 잔해였다. 그리고 그 주변에서 생존자들이 서로를 부축하며 잠수정을 향해 헤엄치고 있었다. 엘레나도 그들을 향해 팔을 저었다. 하지만 체력은 이미 바닥난 상태였다. 무거운 군장이 그녀의 몸을 자꾸만 아래로 끌어당겼다. 시야가 점점 흐려지고 의식이 멀어졌다. 이대로 끝인가? 그녀가 모든 것을 포기하려던 순간 누군가 그녀의 팔을 강하게 잡아챘다. 진우였다. 그는 잠수정에서 뛰어내려 그녀를 향해 헤엄쳐 온 것이었다. 그는 한쪽 팔만으로 그녀를 부축하며 필사적으로 잠수정을 향해 나아갔다. 그의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지만 그녀를 놓지 않았다. 정신 차려요, 엘레나. 그가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대위도 지휘관도 아닌 오직 그녀의 이름. 그의 목소리에 실린 절박함이 그녀의 꺼져가던 의식을 되살렸다. 그녀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그의 어깨를 붙잡았다. 마침내 그들은 잠수정에 도착했다. 다른 대원들이 그들을 끌어올려 주었다. 잠수정 내부는 생존자들로 가득 차 있었다. 모두 지쳐 있었지만 살아남았다는 안도감에 서로를 부둥켜 안고 있었다. 엘레나는 차가운 잠수정 바닥에 쓰러져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녀의 옆에는 진우가 쓰러져 있었다. 그는 고통 때문인지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그의 축 늘어진 팔에서는 붉은 피가 흘러나와 바닥을 적시고 있었다. 엘레나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자신의 전투복을 찢어 그의 팔에 감아 지혈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숨은 고르게 쉬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곁에 가만히 앉아 그의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경쟁심과 적대심으로 시작된 만남. 하지만 이제 그는 생명의 은인이자 목숨을 함께 나눈 전우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그의 손을 잡았다. 차가웠지만 살아있는 온기가 느껴졌다. 잠수정은 구조 신호를 보내며 망망대해를 표류하기 시작했다. 동이 트고 있었다. 칠흑했던 어둠이 걷히고 핏빛처럼 붉은 여명이 수평선 너머에서 피어오르고 있었다. 지옥같던 밤이 끝나고 새로운 아침이 오고 있었다. 그들은 살아남았다. 하지만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었다. 잘못된 정보로 인해 작전은 실패했고 수많은 동료들을 잃었다. 그리고 그들 앞에는 이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혹독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다. 구조 헬리콥터의 프로펠러 소리가 고막을 찢을 듯 울려 퍼졌다. 엘레나는 담요를 뒤집어 쓴 채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바다를 멍하니 내려다보았다. 지옥같던 밤이 지나고 맞이한 아침은 비현실적으로 고요하고 평화로웠다. 하지만 헬리콥터 내부에 감도는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생존자들은 말이 없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농담을 주고받으며 웃던 동료들의 빈자리가 너무나 크게 느껴졌다. 특히 한국군 특전사 대원들의 희생은 미군 병사들에게도 큰 충격과 부채감으로 다가왔다.
국적은 달랐지만 그들은 분명 한 팀이었다. 진우는 의무병의 응급처치를 받은 채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진통제 때문인지 그의 얼굴에서 고통의 흔적은 사라져 있었다. 엘레나는 그의 잠든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녀는 밤새 그의 곁을 지켰다. 그의 손을 놓지 않았다. 그녀 안에서 무언가 단단히 부서져 내리고 그 자리에 새로운 감정이 자리 잡고 있음을 느꼈다. 그것은 전후회보다 깊고 연민보다 뜨거운 감정이었다. 헬리콥터가 기지에 착륙하자마자 그들은 곧바로 격리 조치되었다. 의무 검사와 함께 작전의 전말을 파악하기 위한 강도 높은 신문이 시작되었다. 엘레나는 학동 신문실의 차가운 의자에 앉아 맞은편에 앉은 미군과 한국군의 고위 장교들을 마주했다. 그들의 표정은 싸늘했다. 작전은 실패했다. 엘레나 대위, 당신의 판단 착오로 인해 아군과 민간인 모두를 위험에 빠뜨렸어. 변명할 기회를 주지 미군 대령이 서류를 내던지며 쏘아붙였다. 그의 눈에는 실망과 분노가 가득했다. 엘레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모든 책임은 지휘관인 자신에게 있었다. 정보가 잘못되었습니다. 작전 목표는 화학 무기가 아닌 인신매매 조직이었습니다. 현장에서 민간인을 발견하고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작전 계획을 수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보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는 것 또한 지휘관의 몫이다. 섣부른 판단으로 수많은 장병들을 잃었어. 특히 우방국의 최정예 요원들을 모두 잃게 한 책임은 어떻게 질 텐가? 대령의 질책은 칼날처럼 날아와 그녀의 가슴에 박혔다. 변명의 여지가 없었다. 그녀가 고개를 숙이려던 순간 신문실 문이 열리고 진우가 들어왔다. 그의 팔에는 깁스가 채워져 있었고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걸음걸이는 당당했다. 책임은 저에게도 있습니다. 진우는 장교들 앞에 멈춰 서서 말했다. 작전의 공동지휘관으로서 현장의 모든 판단은 엘레나 대위와 제가 함께 내렸습니다. 민간인을 구출하기로 결정한 것 또한 저의 동의하에 이루어졌습니다. 만약 책임을 물으시려거든 저에게도 함께 물어주십시오. 그의 말에 신문실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로 쏠렸다. 엘레나는 놀란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그는 혼자서 모든 것을 짊어지려는 그녀의 짐을 나누어지기 위해 그곳에 온 것이었다. 박진우 중사, 자네는 부상자야. 지금은 안정이 필요해. 한국군 장군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지만 진우는 고개를 저었다. 저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제 부하들의 죽음에 대한 책임은 제가 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는 이번 작전의 경과와 현장에서의 판단 근거를 논리정연하게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의 설명에는 감정적인 호소나 변명이 없었다. 오직 군인으로서의 냉철한 분석과 사실관계만이 존재했다. 그는 잘못된 정보가 어떻게 그들을 함정으로 이끌었는지, 그리고 그 극한의 상황 속에서 왜 민간인을 구출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었는지를 증명해 보였다. 엘레나는 그의 말을 들으며 자신이 얼마나 좁은 시야를 가지고 있었는지 깨달았다. 그녀는 오직 자신의 책임과 명예만을 생각했지만 그는 작전 전체의 본질과 더 큰 대의를 보고 있었다. 그의 브리핑이 끝나자 신문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장교들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볼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신문은 그것으로 끝났다. 그들에게 어떠한 징계도 내려지지 않았다. 대신 이번 작전을 함정으로 이끈 배후, 세력 그리고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내부 첩자를 색출하기 위한 대대적인 조사가 시작되었다. 엘레나와 진우 그리고 생존한 브라보팀 대원들은 조사가 끝날 때까지 기지 내에서 대기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날 밤 엘레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녀는 막사를 빠져나와 밤하늘의 별을 보기 위해 훈련장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먼저 와 있던 진우가 있었다. 그는 깁스를 한 팔을 어색하게 늘어뜨린 채 텅 빈 연병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왜 그랬지? 엘레나가 그의 옆에 서서 물었다. 뭘 말입니까? 신문실에서. 왜 나를 감쌌어? 당신 혼자였다면 충분히 빠져나갈 수 있었을 텐데. 진우는 그녀를 돌아보지 않고 대답했다. 우리는 팀이었습니다. 그리고 지휘관은 부하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의 대답은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듯 담담했다. 엘레나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당신 부하들을 잃었잖아. 나 때문에. 그녀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죄책감이 그녀의 목을 졸랐다. 진우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깊은 눈동자가 어둠 속에서 그녀를 담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의 임무를 다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죽음은 대위님 탓이 아닙니다. 우리를 함정으로 이끈 보이지 않는 적 때문입니다.
자책하지 마십시오. 살아남은 우리는 그들의 목까지 싸워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의 말은 따뜻한 위로이면서 동시에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하는 이정표와도 같았다. 엘레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그의 옆에 서서 말없이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침묵이 흘렀지만 그들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복수, 죽은 동료들을 위한, 그리고 그들을 기만한 적들을 향한 차가운 복수의 불꽃이 두 사람의 가슴 속에서 조용히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그들의 새로운 목표이자 함께 싸워야 할 이유가 되었다. 기지에서의 대기 시간은 길고 지루했다. 생존한 대원들은 대부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 증상을 보이며 심리 치료를 받고 있었고, 기지 전체는 다음 명령을 기다리는 폭풍전야의 고요함에 휩싸여 있었다. 엘레나와 진우는 매일 아침 함께 훈련장을 뛰고 사격 훈련을 하며 무뎌진 감각을 날카롭게 벼렸다. 그들에게 훈련은 단순한 신체 단련이 아니었다. 그것은 복잡한 머릿속을 비우고 오직 눈앞의 목표에만 집중하게 만드는 유일한 의식이었다. 훈련이 없는 시간에는 합동 조사팀의 사무실을 찾아가 이번 사건의 조사 경과를 확인했다. 조사는 지지부진했다. 적들의 실체는 여전히 오리무중이었고, 그들이 사용한 스텔스 선박은 어느 나라의 기술인지조차 파악되지 않았다. 내부 첩자에 대한 단서도 나오지 않았다. 거대한 안개 속을 헤매는 기분이었다. 이대로 기다릴 수만은 없어. 우리가 직접 나서야 해. 어느 날 밤 사격 훈련을 마치고 돌아오던 길에 엘레나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초조함이 묻어났다. 상부의 허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군인은 명령에 따라 움직여야 합니다. 진우는 원론적인 대답을 했지만 그의 눈빛은 엘레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명령이 내려올 때까지 동료들의 복수를 미룰 수는 없어. 이건 군인으로서의 임무 이전에 인간으로서의 도리야. 엘레나는 걸음을 멈추고 진우를 마주 보았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정보, 그리고 내가 가진 정보망을 합치면 분명히 무언가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거야. 상부 몰래 우리끼리 움직이는 거야. 어때? 그것은 위험한 제안이었다. 발각된다면 불명예 전역은 물론 군사 재판에 회부될 수도 있었다. 진우는 잠시 망설였다. 그의 이성은 안 된다고 말했지만 죽은 부하들의 얼굴이 눈앞에 어른거렸다. 그들의 원통한 죽음을 이대로 묻어버릴 수는 없었다. 알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진우의 대답에 엘레나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그들은 그날 밤 기지의 보안 시스템을 피해 몰래 정보 분석실로 잠입했다. 엘레나는 미군의 군사 정보망에 접속했고, 진우는 한국의 국방정보본부 서버의 암암리에 연결했다. 두 사람은 지난 작전과 관련된 모든 데이터를 다시 긁어모으기 시작했다. 위성사진, 통신 감청 기록, 심지어 작전 실패 후 수거된 적들의 장비 파편 분석 자료까지. 밤을 새워가며 데이터를 분석하던 중 엘레나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이것 좀 봐, 진우. 작전 당일 동해 상공을 비행한 민간 항공기들의 항로 기록이야. 그런데 유독 한 대의 비행기가 예정된 항로를 미세하게 이탈했어. 마치 우리 작전 지역을 염탐이라도 하듯이. 진우는 그녀가 가리키는 모니터를 들여다보았다. 항공기 편명은 팬텀에어 소속 화물기. 동남아시아의 작은 유령 회사로 등록되어 있어. 그리고 이 비행기의 최종 목적지는 마카오야. 마카오. 거긴 전 세계의 검은 돈이 모이는 곳이잖아. 두 사람의 머릿속에 하나의 가설이 떠올랐다. 이번 인신매매와 무기 밀매를 주도하는 거대 범죄 조직. 그리고 그 조직이 아시아의 활락도시 마카오에 거점을 두고 있을 것이라는 추측. 더 깊이 파고들어야 해. 진우는 해킹 프로그램을 이용해 팬텀 에어의 내부 서버에 침투하기 시작했다. 수많은 방화벽과 암호를 뚫고 들어간 서버 안에는 그들이 찾던 결정적인 단서가 숨겨져 있었다. 그 화물기에 실렸던 화물 목록, 그 중에는 특수의료 장비라는 이름으로 위장된 다량의 군용 통신 장비가 포함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수신인은 마카오의 한 카지노 호텔 소유주 미스터 웨이라는 인물이었다. 찾았어. 엘레나와 진우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마침내 보이지 않던 적의 꼬리를 잡은 것이다. 미스터 웨이, 그가 바로 이번 사건의 배우일 가능성이 높았다. 이제 어떻게 할 거지? 이 정보를 상부에 보고해야 해. 엘레나의 말에 진우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아직은 안 돼. 내부 첩자가 누구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섣불리 보고했다가는 미스터 웨이가 낌새를 채고 꼬리를 자를 거야. 그렇게 되면 우리는 영원히 진실을 밝힐 수 없어. 그럼 어쩔 생각이야? 우리가 직접 마카오로 가는 거야.
진우의 대담한 제안에 옐레나는 숨을 삼켰다. 군인의 신분을 버리고 민간인으로 위장하여 적의 심장부로 들어가는 것. 그것은 자살 행위에 가까웠다. 미스터 웨이에게 접근해서 그가 이번 사건의 배후라는 증거를 잡아내는 거야. 그리고 우리 손으로 직접 그를 심판하는 거지. 그의 눈에는 차가운 복수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이성은 위험하다고 경고했지만 옐레나의 심장은 이미 뛰고 있었다. 그녀는 진우를 믿었다. 그리고 그와 함께라면 그 어떤 위험도 감수할 수 있었다. 좋아, 같이 가. 지옥이라도. 그들은 그날 새벽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기지를 빠져나왔다. 군번줄을 벗어 던지고 낡은 여권과 현금만을 챙긴 채 군인 박진우와 엘레나는 죽었다. 이제 그들은 복수를 꿈꾸는 두 마리의 굶주린 늑대가 되어 화려한 불빛과 탐욕이 넘실대는 도시 마카오로 향하고 있었다. 마카오의 밤은 낮보다 화려했다. 네온사인이 어지럽게 빛나고 세계 각국의 언어가 뒤섞여 소음처럼 귓가를 때렸다. 카지노의 화려한 불빛은 인간의 탐욕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처럼 도시 전체를 집어삼키고 있었다. 엘레나와 진우는 허름한 뒷골목의 작은 호텔에 짐을 풀었다. 군복 대신 몸에 맞지 않는 평상복을 입은 그들의 모습은 이 도시의 화려함과는 어울리지 않는 이방인 그 자체였다. 지금부터 우리는 홍콩의 무역 상사 직원이야. 나는 무기 거래를 담당하는 마이클, 당신은 내 보디가드인 제인. 어때? 마음에 들어? 일레나가 위조 신분증을 흔들며 말했다. 진우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지만 주변을 경계하는 그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그들의 첫 번째 목표는 미스터 웨이의 카지노 호텔 그랜드 리스보아에 잠입하는 것이었다. 그곳은 단순한 도박장이 아니었다. 마카오 암흑가의 심장부이자 미스터 웨이의 철옹성이었다. 정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들은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다. 카지노에는 매일 밤 VIP들을 위한 비밀스러운 파티가 열려 그곳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미스터 웨이에게 접근할 기회가 생길 거야. 일레나는 미리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계획을 설명했다. 문제는 어떻게 그 파티에 들어갈 것인가였다. 초대장이 없는 그들은 문전박대당할 것이 뻔했다.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진우가 입을 열었다. 그는 호텔방 창문 너머로 보이는 그랜드 리스보아의 화려한 외관을 바라보며 말했다. 모든 성에는 약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가장 화려한 곳일수록 그 뒤에는 가장 어둡고 허술한 그림자가 존재하죠. 그의 계획은 대담했다. 정문이 아닌 호텔의 쓰레기 처리장과 연결된 지하 통로를 통해 잠입한다는 것이었다. 그는 해킹을 통해 얻어낸 호텔의 설계도를 보여주었다. 설계도에는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비밀 통로들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검은 옷으로 갈아입고 호텔의 뒷골목으로 향했다. 역겨운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진동하는 쓰레기 처리장에서 그들은 감시 카메라를 피해 환풍구 덮개를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좁고 어두운 환풍구를 기어서 한참을 이동하자 마침내 그들은 호텔의 지하 주차장으로 나올 수 있었다. 주차장은 고급 세단들로 가득 차 있었고 정장을 차려입은 경호원들이 삼엄한 경계를 펼치고 있었다. 엘레나와 진우는 차량들 사이에 몸을 숨기며 직원 전용 엘리베이터를 향해 조심스럽게 이동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다. 그때 순찰을 돌던 경호원 2명과 정면으로 마주쳤다. 멈춰. 누구냐? 경호원들이 소리치며 허리춤의 권총으로 손을 가져갔다. 하지만 그들이 총을 뽑기도 전에 진우가 먼저 움직였다. 그는 바람처럼 경호원들의 품으로 파고들어 한 명의 목을 팔로 감아 조르고 동시에 다른 한 명의 관자놀이를 팔꿈치로 가격했다. 늑하는 신음과 함께 2명의 경호원이 소리 없이 쓰러졌다. 모든 것이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났다. 엘레나는 그의 민첩하고 무자비한 움직임에 혀를 내둘렀다. 훈련장에서 보았던 그의 모습과는 또 다른 실전에서 단련된 살인 기계의 모습이었다. 서둘러야 합니다. 진우는 쓰러진 경호원들을 어두운 구석으로 끌고 가 숨기고 그들의 무전기와 출입 카드를 챙겼다. 그들은 직원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파티가 열리는 최상층 펜트하우스로 향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졌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값비싼 드레스와 턱시도를 차려입은 남녀들이 샴페인을 마시며 웃고 떠들고 있었다. 클래식 음악이 부드럽게 흐르고 공기 중에는 값비싼 향수와 시가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이곳은 탐욕과 위선으로 가득 찬 그들만의 낙원이었다. 엘레나와 진우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사람들 사이에 섞여들었다.
엘레나는 웨이터가 들고 지나가는 샴페인 잔을 하나 집어들었고 진우는 그녀의 뒤에서 경호원처럼 주변을 살폈다. 그들의 목표는 단 한 사람, 미스터 웨이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파티장의 모든 소음이 잦아들고 사람들의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렸다. 펜트하우스의 중앙 계단 위로 흰색 정장을 차려입은 중년의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날카로운 눈매와 기름을 발라 넘긴 머리, 입가에 걸린 여유로운 미소. 그가 바로 미스터 웨이였다.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밤 저의 파티에 와 주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사람들을 압도하는 카리스마가 담겨 있었다. 그는 파티에 모인 사람들을 향해 몇 마디 인사를 건넨 뒤 계단을 내려와 사람들 사이를 거닐기 시작했다. 지금이야. 일레나가 진우에게 논짓했다. 그녀는 샴페인 잔을 든 채 마치 발을 헛디딘 것처럼 미스터 웨이를 향해 비틀거리며 다가갔다. 어머, 죄송합니다. 그녀는 들고 있던 샴페인을 그의 흰색 정장 재킷에 일부러 쏟았다. 주변의 경호원들이 즉시 그녀를 제지하려 했지만 미스터 웨이가 손을 들어 그들을 막았다. 괜찮소, 아가씨. 옷은 또 사면 되지만 당신의 아름다움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이니. 그는 느끼한 미소를 지으며 손수건을 꺼내 엘레나의 손을 닦아주는 척했다. 바로 그 순간 엘레나는 그의 재킷 안주머니에 손을 넣어 소형 도청 장치가 부착된 만년필을 몰래 꽂아 넣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였다. 정말 죄송해요. 제가 오늘 너무 긴장을 해서. 긴장할 것 없소. 이 파티를 즐기시오. 미스터 웨이는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고는 다른 손님에게로 향했다. 엘레나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진우가 있는 곳으로 돌아왔다. 성공했어. 그녀가 나지막이 속삭였다. 이제 도청 장치를 통해 미스터 웨이의 대화를 엿들을 수 있게 되었다. 그가 이번 사건의 배후라는 증거를 잡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하지만 그들의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다. 파티장의 입구에서 소란이 일기 시작했다. 아까 그들이 쓰러뜨렸던 경호원들이 발견된 것이었다. 침입자다. 모든 출입구를 봉쇄해 미스터 웨이의 부하들이 소리쳤다. 파티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경호원들이 총을 꺼내 들고 사람들을 밀치며 그들을 찾기 시작했다. 들켰어. 젠장. 일레나와 진우는 서로를 마주 보았다. 더 이상 숨을 곳은 없었다. 그들은 적진의 한가운데에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화려했던 파티는 이제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로 변해가고 있었다. 이쪽입니다. 진우가 엘레나의 손목을 잡아 끌며 파티장의 테라스로 향했다. 총성과 비명이 뒤섞인 혼란 속에서 그들은 테이블을 뒤엎어 엄폐물로 삼으며 총알을 피했다. 테라스로 나가는 유리문이 총탄에 맞아 어장창 깨져나갔다. 차가운 밤바람이 파편처럼 쏟아지는 유리 조각과 함께 그들을 덮쳤다. 테라스 밖은 수십 층 아래의 까마득한 허공이었다. 마카오의 화려한 야경이 발 아래에 펼쳐져 있었지만 지금 그들에게는 죽음의 절벽과도 같았다. 테러는 없었다. 이제 어떡할 거요? 일레나가 소리쳤다. 미스터 웨이의 경호원들이 테라스 입구를 막아선 채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진우는 대답 대신 테라스의 난간을 넘어 옆 건물 옥상으로 이어지는 가스 배관을 가리켰다. 두 건물 사이의 거리는 좋기 5m는 넘어 보였다. 그 아래는 아득한 허공이었다. 미쳤어? 저길 건너가겠다고? 죽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진우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난간 위로 올라서 한치의 망설림도 없이 배관을 향해 몸을 날렸다. 그의 몸이 허공에 떠 있는 찰나의 순간 엘레나는 숨을 멈췄다. 그는 고길사처럼 정확하게 배관 위에 착지했다. 그리고는 뒤를 돌아보며 그녀에게 손을 내밀었다. 빨리. 경호원들의 총구가 그들을 향해 불을 뿜기 시작했다. 총알이 슉슉 소리를 내며 진우의 곁을 스쳐 지나갔다. 엘레나는 이를 악물고 난간을 넘었다. 그리고 진우를 믿고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다. 진우가 그녀의 팔을 강하게 잡아채 배관 위로 끌어올렸다. 바로 그 순간 그들이 서 있던 테라스의 난간이 총탄에 맞아 박살이 났다. 가자. 그들은 아슬아슬하게 배관 위를 기어서 옆 건물 옥상으로 건너갔다. 옥상은 낡은 환풍기와 물탱크만이 덩그러니 놓여있는 버려진 공간이었다. 그들은 잠시 숨을 고르며 방금 전까지 있었던 호텔을 바라보았다. 펜트하우스는 여전히 소란스러웠고 탐조등이 그들을 찾기 위해 어지럽게 움직이고 있었다. 일단 여긴 안전한 것 같군. 렐레나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그때 그녀의 주머니에 있던 소형 수신기에서 지직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미스터 웨이의 재킷에 심어둔 도청 장치가 작동하기 시작한 것이다. 젠장, 그놈들 놓쳤어?
쥐새끼 같은 놈들. 미스터 웨이의 격앙된 목소리가 들려왔다. 보스, 어떻게 할까요? 호텔을 빠져나갔을 리는 없어. 이 도시 전체를 뒤져서라도 찾아내. 그리고 물건은 예정대로 내일 밤 항구의 폐공장으로 옮겨. 거래는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해. 알겠습니다. 통신이 끊겼다. 엘레나와 진우는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물건 그리고 내일 밤 항구의 폐공장. 그들이 찾던 결정적인 단서였다. 진우가 나지막이 읊조렸다. 물건은 아마도 그들이 쫓던 인신매매 피해자들이나 혹은 또 다른 밀수품일 터였다. 내일 밤 그 폐공장을 덮치는 거야. 엘레나가 결의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둘만으로는 무리입니다. 그들은 중무장하고 있을 겁니다. 그럼 어떡하지? 우리에게 지원 병력은 없어. 진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의 머릿속에서 빠르게 작전 계획이 그려지고 있었다. 병력이 없다면 만들면 됩니다. 그의 눈이 번뜩였다. 마카오에는 미스터 웨이에게 원한을 품고 있는 자들이 적지 않을 겁니다. 사마페 내부의 경쟁 조직, 그의 사업 때문에 몰락한 사람들, 그들을 이용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우리를 어떻게 믿고 도와주겠어? 믿게 만들어야죠. 공동의 적을 제시하고 그들에게 이익이 될 만한 미끼를 던져주는 겁니다. 진우의 계획은 위험천만했지만 동시에 유일한 방법이기도 했다. 그들은 밤새 마카오의 뒷골목을 누비며 정보를 수집했다. 미스터 웨이에게 가장 큰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조직은 붉은 정갈이라는 이름의 신흥사마페 조직이었다. 그들은 미스터 웨이의 세력에 밀려 점차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었다. 다음 날 엘레나와 진우는 붉은 정갈의 아지트로 향했다. 낡은 마약 클럽의 문을 열고 들어가자 온몸에 용문신을 한 거구의 사내들이 경계의 눈빛으로 그들을 노려보았다. 보스를 만나러 왔다. 진우가 중국어로 짧게 말했다. 잠시 후 그들은 클럽의 가장 안쪽 방으로 안내되었다. 방 안에는 비단 옷을 입은 노인이 찻잔을 들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가 바로 붉은 정갈의 보스 황도 용머리 황이었다. 내게 볼 일이 있는 이방인이라 무슨 배짱이지. 황은 날카로운 눈으로 그들을 훑어보았다. 우리는 당신에게 선물을 주러 왔소. 진우는 담담하게 말했다. 그는 황의 책상 위에 지도 한 장을 펼쳐놓았다. 지도에는 항구 폐공장의 위치와 함께 미스터 웨이의 경비 병력 배치와 예상 이동 경로가 상세하게 표시되어 있었다. 오늘 밤 미스터 웨이는 이곳에서 아주 중요한 거래를 할 거요. 그가 가진 돈과 물건이 모두 모이는 장소지. 우리가 그의 시선을 끄는 동안 당신들이 그의 금고를 터는 건 어떻소? 미스터 웨이의 몰락은 당신에게도 나쁜 거래는 아닐 텐데. 황은 의심스러운 눈으로 지도를 들여다보았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믿지? 너희가 미스터 웨이가 보낸 첩자일 수도 있지 않나? 우리는 미스터 웨이에게 동료를 잃었소. 우리의 목적은 오직 그의 목숨뿐. 돈에는 관심 없소. 진우의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살기는 거짓이 아니었다. 황은 오랫동안 뒷골목에서 잔뼈가 굵은 인물이었다. 그는 사람의 눈을 보면 진실을 읽을 수 있었다. 그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다. 재미있군. 좋아. 거래하지. 하지만 조건이 있다. 미스터 웨이의 목은 반드시 내 손으로 거두게 해다오. 그렇게 하지. 진우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그렇게 국적도 신분도 다른 이들의 위험한 동맹이 성사되었다. 복수라는 하나의 목표 아래 전직 특수부대원과 사마표가 손을 잡은 것이다. 그날 밤 마카오의 항구는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예고하고 있었다. 밤이 되자 마카오 항구는 짙은 해무에 휩싸였다. 버려진 공장지게는 음산한 침묵 속에 잠겨 있었고 간간히 들려오는 백고동 소리가 스산함을 더했다. 엘레나와 진우는 폐공장이 내려다보이는 크레인 위에서 숨을 죽인 채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야간 투시경 너머로 미스터 웨이의 부하들이 공장 주변에 삼엄한 경계를 펼치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들의 손에는 자동 수총이 들려 있었고 일부는 방탄복까지 차동하고 있었다. 예상보다 병력이 많아 황의 부하들만으로는 역부족일 수도 있겠어. 엘레나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길을 열어야 합니다. 진우는 자신의 소총에 소음기를 부착하며 말했다. 그의 계획은 두 사람이 먼저 공장 내부로 잠입하여 감시 시스템을 무력화하고 주요 경계 초소를 제거하는 것이었다. 그들이 혼란을 일으키면 그때 황의 조직원들이 밖에서 총공격을 감행한다는 시나리오였다. 신호는 이걸로 하지. 일레나는 작은 조명탄을 꺼내 보였다. 그녀가 하늘을 향해 조명탄을 쏘아 올리면 그것이 바로 공격 개시 신호였다. 죽지 마요, 제인. 진우가 처음으로 그녀의 위장 신분을 부르며
나지막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희미한 감정이 실려 있었다. 너나 잘해, 마이클. 일레나도 피식 웃으며 대답했다. 짧은 농담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무사함을 비는 마음을 나누었다. 그들은 크레인에 연결된 와이어를 타고 소리 없이 공장 지붕으로 내려앉았다. 낡은 철제 지붕은 발을 디딜 때마다 위태롭게 삐걱거렸지만 바닷바람 소리가 그 소음을 교묘하게 감춰주었다. 그들은 지붕의 환풍구를 통해 공장 내부로 진입했다. 공장 내부는 거대한 기계들이 멈춘 채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었고 희미한 비상등만이 내부를 밝히고 있었다. 중앙에는 역시나 수많은 컨테이너들이 쌓여 있었다. 그날 밤에 악몽이 되살아나는 듯했다. 진우는 수신호를 보내며 컨테이너들 사이에 몸을 숨기며 앞으로 나아갔다. 그들은 곧 공장 한쪽에 마련된 임시 통제실을 발견했다. 통제실 안에는 두 명의 경비가 감시 카메라 모니터를 지켜보고 있었다. 엘레나와 진우는 눈빛을 교환했다. 그들은 통제실 양쪽 문으로 동시에 그리고 소리 없이 들어섰다. 경비들은 인기척을 느끼고 돌아보기도 전에 등 뒤에서 날아온 단검과 교살 와이어에 목숨을 잃었다. 진우는 재빨리 감시 시스템에 전원을 내리고 외부와 연결된 통신선을 절단했다. 이제 공장은 외부와 완벽하게 고립된 섬이 되었다. 1단계 완료. 이제 시작해볼까? 일레나는 통제실 창문 너머로 공장 중앙에 모여있는 적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곳에는 미스터 웨이로 보이는 인물이 부하들에게 무언가를 지시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옆에는 철창에 갇힌 채 겁에 질려 떨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날 배에서 구출하지 못했던 또 다른 인신매매 피해자들이었다. 저들을 구해야 해. 일레나의 눈에 분노의 불꽃이 타올랐다.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미스터 웨이의 시선을 끄는 동안 대위님은 피해자들을 확보해 주십시오. 혼자서 저들을 상대하겠다고? 무모해. 혼자가 아닙니다. 진우는 시익 웃으며 통제실 구석에 있던 소화전을 가리켰다. 그는 소화전의 밸브를 최대로 개방했다. 그러자 공장 전체에 설치된 스프링클러에서 경고음과 함께 물이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다. 뭐야? 무슨 일이야? 갑작스러운 상황에 적들은 혼란에 빠졌다. 시끄러운 경고음과 쏟아지는 물줄기 때문에 시야와 청각이 마비되었다. 바로 그 순간 진우는 어둠 속에서 뛰쳐나가 적들의 한가운데로 뛰어들었다. 그의 움직임은 예측 불가능했다. 그는 쏟아지는 물줄기를 엄폐물 삼아 마치 춤을 추듯 적들 사이를 오가며 그들의 급소를 가격했다. 소음기 달린 권총이 불을 뿜을 때마다 비명 없이 적들이 쓰러져 나갔다. 혼란 속에서 적들은 동료가 누구에게 당하는지조차 인지하지 못했다. 그 틈을 타 엘레나는 철창으로 달려갔다. 그녀는 자물쇠를 총으로 쏴 부수고 겁에 질린 사람들을 이끌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기 시작했다. 이쪽으로, 빨리. 하지만 그때 미스터 웨이가 상황을 파악하고 그녀를 향해 총구를 겨누었다. 거기까지다. 쥐새끼. 엘레나는 반사적으로 몸을 날려 컨테이너 뒤에 숨었다. 총알이 그녀가 있던 자리를 스쳐 지나갔다. 진우가 미스터 웨이를 상대하는 동안 다른 부하들이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엘레나를 향해 총격을 퍼붓기 시작했다. 그녀는 홀로 수십 명의 적을 상대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다. 이제 끝인가. 그녀가 마지막 탄창을 갈아 끼우며 비관적인 생각을 하던 순간 공장의 거대한 철문이 쾅 하는 괴음과 함께 박살이 나며 밖에서 차량 여러 대가 들이닥쳤다. 붉은 전갈의 조직원들이여 흩대. 쏴라. 한 놈도 살려두지 마. 황의 외침과 함께 수십 명의 조직원들이 차에서 내려 기관총을 난사하기 시작했다. 공장 내부는 순식간에 세 개의 세력이 뒤엉킨 거대한 전쟁터로 변했다. 미스터 웨이의 부하들과 붉은 전갈의 조직원들이 서로를 향해 총을 쏘아대는 혼란 속에서 엘레나는 미스터 웨이를 놓치지 않기 위해 그의 뒤를 쫓았다. 미스터 웨이는 돈가방으로 보이는 것을 챙겨 공장 뒤편의 작은 문을 통해 도망치고 있었다. 엘레나가 그의 뒤를 바짝 쫓았다. 좁은 복도를 지나 도착한 곳은 작은 부두였다. 그곳에는 퇴속정 한 척이 시동을 건 채 대기하고 있었다. 거기서 엘레나가 소리치며 그의 다리를 향해 총을 쏘았다. 악타하는 비명과 함께 미스터 웨이가 쓰러졌다. 그가 떨어뜨린 가방에서 돈다발이 쏟아져 나왔다. 엘레나는 그에게 다가가 총구를 겨누었다. 내 놈이 내 동료들을 죽였어. 살려주시오. 돈은 얼마든지 주겠소. 미스터 웨이는 비굴하게 목숨을 구걸했다. 엘레나는 그를 경멸의 눈으로 쳐다보며 방아쇠에 손가락을 걸었다. 바로 그때 그녀의 등 뒤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쯤 해두지.
그는 내 찾으라고 했을 텐데. 황이었다. 그는 어느새 부하들을 이끌고 그녀의 뒤에 서 있었다. 그의 부하들의 총구가 일제히 일레나를 향했다. 약속은 지켜야지. 그는 당신에게 넘기겠어. 하지만 그 전에 한 가지만 묻지. 엘레나는 총구를 내리지 않은 채 쓰러져 있는 미스터 웨이에게 물었다. 누가 정보를 넘겼지? 우리 작전 계획을 당신에게 알려준 내부 첩자가 누구야? 미스터 웨이는 고통 속에서도 교활하게 웃었다. 알려주면 날 살려줄 건가? 대답해. 모리슨 장군. 그의 입에서 나온 이름은 충격적이었다. 모리슨 장군. 이번 연합훈련을 총괄하던 엘레나가 목숨처럼 믿고 따르던 상관이었다. 그가 모든 것을 배신하고 적과 내통하고 있었던 것이다. 엘레나는 순간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충격에 휩싸였다. 그때 황이 그녀의 어깨를 밀치고 앞으로 나섰다. 이제 내 차례군. 황은 미스터 웨이에게 다가가 그의 머리에 총구를 겨누고 망설임 없이 방아쇠를 당겼다. 탕하는 총성과 함께 모든 것이 끝났다. 복수는 끝났지만 엘레나의 마음은 허탈함으로 가득 찼다. 진짜 적은 따로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때 공장 쪽에서 진우가 달려왔다. 그는 엘레나의 굳은 표정을 보고 모든 상황을 짐작했다. 갑시다. 여기서 할 일은 끝났습니다. 그들은 황과 그의 조직원들을 뒤로 한 채 조용히 부두를 빠져나왔다. 마카오의 밤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더 큰 복수를 위한 차가운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이제 그들의 칼끝은 그들을 배신한 조국을 향해야 했다. 미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 일레나는 창밖의 구름을 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모리슨 장군, 자신의 멘토이자 아버지처럼 따랐던 인물의 배신은 그녀의 세계를 송두리째 흔들었다. 군인으로서의 신념, 조국에 대한 충성심, 그 모든 것이 의심스러워지기 시작했다. 그녀 옆에 앉은 진우는 아무 말 없이 눈을 감고 있었다. 그 역시 복잡한 심경일터였다. 그들은 거대한 적을 쓰러뜨렸지만 동시에 더 큰 적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 적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몸담았던 조직의 가장 깊숙한 곳에 있었다. 이제 어떻게 할 생각이지? 엘레나가 먼저 침묵을 깼다.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모리슨 장군이 왜 우리를 배신했는지, 그리고 그의 뒤에 또 다른 배후가 있는지 알아내야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그는 국방부의 최고 2급 장성이야. 우리 같은 탈영병의 말을 믿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 오히려 우리가 함정에 빠질 거야. 그래서 우리에게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미스터 웨이가 죽기 전에 남긴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가 범죄 조직과 내통했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찾아내야 합니다. 그의 모든 정보는 국방부 최고 등급의 보안 서버에 저장되어 있을 텐데 접근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 일레나는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진우의 생각은 달랐다. 모든 보안 시스템에는 허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허점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바로 그 시스템을 만든 사람이죠. 그의 말에 엘레나의 눈이 번뜩였다. 진우가 말하는 인물이 누구인지 짐작이 갔기 때문이다. 넥서스, 미 국방부의 철벽 보안 시스템을 설계한 전설적인 해커. 그는 몇 년 전 국방부의 비리를 폭로하려다 쫓겨나 지금은 어디에선가 은둔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넥서스를 찾아내서 그를 설득하자는 거야? 그가 우리를 도와줄까?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가 유일한 희망입니다. 그들은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부부디 아이와시아에어의 추적을 피해 잠적했다. 그리고 수소문 끝에 넥서스가 시카고의 한 낡은 아파트에 숨어 지내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그들은 밤을 틈타 그의 아파트를 찾아갔다. 문을 두드리자 잔뜩 경계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누구야? 우리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하오. 모리슨 장군에 관한 일이요. 진우가 문틈으로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모리슨 장군이라는 이름에 문 안쪽의 기척이 달라졌다. 잠시 후 굳게 닫혀있던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다. 문을 연 것은 후드티를 뒤집어 쓴 병적으로 말라 보이는 젊은 남자였다. 그의 눈은 불신과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가 바로 넥서스였다. 당신들을 어떻게 믿지? 우리도 그에게 배신당했소. 동료들을 잃었고 이제는 조국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지. 엘레나가 자신의 군번줄을 보여주며 말했다. 넥서스는 잠시 그들을 훑어보더니 마지못해 안으로 들어오라는 손짓을 했다. 그의 집은 온갖 컴퓨터 장비와 전선들로 가득 차 마치 거대한 거미줄 같았다. 진우와 엘레나는 그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작전의 실패, 미스터 웨이의 죽음, 그리고 모리슨 장군의 배신까지. 이야기를 듣는 내내 넥서스의 표정은 어두워졌다. 모리슨 그 자식은 처음부터 썩어 있었어.
내가 쫓겨난 것도 그의 비자금 내역을 우연히 발견했기 때문이야. 하지만 증거를 세상에 공개하기도 전에 그는 나에게 국가 반역죄라는 누명을 씌웠지. 넥서스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그 증거 아직 가지고 있나? 진우의 질문에 넥서스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모두 파괴됐어. 하지만 그의 서버에 접근할 수만 있다면 다시 찾아낼 수 있을 거야. 그는 자신의 모든 거래 기록을 암호화된 파일 형태로 개인 서버에 보관하는 버릇이 있거든. 그 서버에 침투할 수 있겠나? 불가능해요. 그의 서버는 내가 설계한 국방부 시스템보다 더 강력한 3중의 방화벽으로 보호되고 있어. 물리적인 접근 없이는 뚫을 수 없어. 물리적인 접근이라면 국방부 건물 지하 5층에 있는 메인 서버실에 직접 들어가서 그의 개인 서버에 이 USB를 꽂아야 해. 그러면 방화벽을 우회하는 백도어 프로그램이 설치될 거야. 넥서스는 작은 USB 하나를 꺼내 보였다. 국방부의 심장부, 전 세계에서 가장 보안이 철저한 곳으로 잠입하라는 말이었다. 그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없었다. 엘레나는 망설였다. 하지만 진우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우리가 하지. 진우의 단호한 대답에 엘레나도 마음을 굳혔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그들은 죽은 동료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조국의 부패를 도려내기 위해 가장 위험한 심장부로 뛰어들기로 결심했다. 좋아. 하지만 성공 확률은 1%도 안 될 걸. 넥서스는 비관적으로 말하며 그들에게 국방부 건물의 내부 설계도와 경비 시스템의 취약점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의 설명을 들을수록 작전의 난이도는 상상을 초월했다. 수백 개의 감시 카메라, 동작 감지 센서, 음성 인식 시스템, 그리고 24시간 순찰하는 무장 경비들까지. 그곳은 인간이 만든 가장 완벽한 요새였다. 성공 확률이 1%라면 우리에게는 충분한 확률입니다. 진우는 지도를 바라보며 침착하게 말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수십 가지의 침투 경로와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 방안이 시뮬레이션되고 있었다. 옆에서 그를 지켜보던 엘레나는 생각했다. 이 남자와 함께라면 설령 그 확률이 0%라 할지라도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들의 마지막 전쟁은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디데이의 밤은 유난히 어두웠다. 엘레나와 진우는 국방부 건물에서 몇 블록 떨어진 하수도 맨홀 아래에서 마지막으로 장비를 점검하고 있었다. 넥서스는 멀리 떨어진 밴 안에서 그들의 통신을 지원하고 건물의 보안 시스템을 교란하는 역할을 맡았다. 준비됐나? 엘레나가 검은색 특수복의 지퍼를 올리며 물었다. 진우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얼굴에는 긴장감 대신 수술을 앞둔 외과 의사처럼 냉철한 집중력만이 감돌았다. 작전 개시 1분 전, 내가 30초 동안 한기 시스템의 감시 카메라를 무력화시키겠다. 그 틈에 지하 1층 환풍구로 진입해. 넥서스의 목소리가 이어폰을 통해 들려왔다. 알겠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다. 10, 9, 8. 엘레나는 심호흡을 하며 눈을 감았다. 죽은 동료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이 싸움은 그들을 위한 것이었다. 지금이다. 넥서스의 신호와 함께 두 사람은 하수도를 기어 건물 지하의 거대한 환풍구로 향했다. 레이저 절단기로 환풍구 덮개를 소리 없이 잘라내고 안으로 들어서자 거대한 판이 돌아가며 내는 경음이 그들을 맞았다. 그들은 소음을 이용해 몸을 숨기며 거미줄처럼 얽힌 환풍구 통로를 따라 지하 5층을 향해 이동하기 시작했다. 통로는 좁고 어두웠다. 한 사람이 겨우 지나갈 수 있는 공간을 포복으로 기어가야 했다. 곳곳에 설치된 동작 감지 센서와 적외선 감지기를 피하기 위해 그들은 온 신경을 곤두세웠다. 넥서스의 안내에 따라 그들은 감시 시스템이 잠시 꺼지는 찰나의 순간을 이용해 위험 구간을 통과했다.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살얼음판 위를 걷는 기분이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마침내 그들은 목표 지점인 서버실 바로 위의 환풍구에 도착했다. 아래가 바로 서버실이다. 문제는 바닥 전체가 무게 감지 센서로 덮여 있어. 깃털 하나만 떨어져도 경보가 울릴 거야. 넥서스의 목소리에 절망감이 묻어났다. 엘레나는 환풍구 틈으로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수많은 서버들이 푸른 빛을 내며 윙윙거리고 있었고 바닥은 조금의 틈도 없이 매끈한 특수 패널로 덮여 있었다. 발을 디딜 곳이 없었다. 방법이 있습니다. 진우가 나지막이 말했다. 그는 허리에 감고 있던 와이어를 풀어 환풍구의 철제 구조물에 단단히 고정했다. 제가 먼저 내려가서 천장에 와이어를 고정하겠습니다. 공중에서 이동하면 센서를 피할 수 있습니다. 말도 안 돼. 저 아래는 고압 전류가 흐르고 있어. 조금만 실수해도 끝장이야. 저를 믿으십시오.
진우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와이어에 몸을 매달아 소리 없이 서버실 아래로 하강했다. 그는 마치 한 마리 거미처럼 서버들 사이의 좁은 공간을 고개하듯 이동하며 천장에 파이프에 추가 와이어를 설치했다.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흘렀지만 그의 손은 조금의 떨림도 없었다. 마침내 서버실을 가로지르는 와이어가 설치되었다. 진우는 반대편에서 엘레나에게 신호를 보냈다. 엘레나도 마른 침을 삼키고 와이어에 몸을 의지한 채 허공으로 몸을 날렸다. 그녀의 몸이 서버들 위를 아슬아슬하게 스쳐 지나갔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그녀는 진우를 믿고 앞으로 나아갔다. 마침내 그들은 모리슨 장군의 개인 서버 앞에 도착했다. 이제 USB를 꽂기만 하면 돼. 엘레나가 USB를 꺼내 서버의 포트에 꽂으려던 순간이었다. 윙! 서버실 전체에 날카로운 경보음이 울려 퍼졌다. 동시에 굳게 닫혀있던 철문이 열리며 무장한 경비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함정이다. 넥서스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모리슨이 눈치챘어. 이건 처음부터 파놓은 함정이야. 사방에서 총구가 그들을 향했다. 그리고 경비들 사이를 비집고 모리슨 장군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입가에는 승자의 비열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여기까지 오느라 수고했네, 옐레나. 자니가 내 기대를 저버리지 않을 줄 알았지. 장군님 어째서? 옐레나는 배신감에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어째서냐고? 돈, 그리고 권력 때문이지. 넌 아직 너무 순진해. 이 세상은 정의 같은 낭만적인 단어로 돌아가지 않아. 더 큰 힘을 가진 자가 모든 것을 가질 뿐이지. 그는 손짓으로 경비들에게 발포 명령을 내리려 했다. 테러는 없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순간 진우가 엘레나의 손에 들려있던 USB를 빼앗아 서버에 꽂아버렸다. 이 자식이. 모리슨이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다. USB가 꽂히자마자 서버실의 모든 모니터가 검은 화면으로 바뀌더니 붉은 글씨로 백도어 프로그램 설치 완료라는 문구가 떠올랐다. 이제 모든 증거는 넥서스의 손에 넘어갔다. 당신도 끝이야. 진우가 차갑게 말했다. 분노에 찬 모리슨이 직접 총을 뽑아 그를 겨누었다. 내 놈부터 죽여주마. 당. 총성이 울려 퍼졌다. 하지만 쓰러진 것은 진우가 아니었다. 진우의 앞을 막아선 엘레나였다. 그녀의 어깨에서 붉은 피가 솟구쳤다. 엘레나. 진우가 비명을 지르며 쓰러지는 그녀를 부축했다. 그 순간 서버실의 모든 조명이 꺼지고 비상 스프링클러가 터지며 물이 쏟아져 내렸다. 넥서스가 마지막으로 시스템을 교란시킨 것이었다. 암흑과 혼란 속에서 진우는 부상당한 엘레나를 부축하고 외쳤다. 넥서스, 퇴로를 알려줘. 서버실 뒤편, 비상 전력 공급 통로가 있다. 그쪽으로 빠져나가. 진우는 총알이 빗발치는 어둠 속을 오직 넥서스의 목소리에 의지한 채 달리기 시작했다. 그의 등 뒤에서는 모리슨 장군의 저주 섞인 고함이 울려 퍼지고 있었다. 그들은 살아남아야 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세상에 알려야 했다. 마지막 사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비상 전력 공급 통로는 좁고 축축했다. 진우는 의식을 잃어가는 엘레나를 등에 업은 채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을 달렸다. 그녀의 피가 그의 등을 뜨겁게 적셨다. 뒤에서는 경비들의 군화 소리와 고함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조금만 더 거의 다 왔어. 이어폰 너머로 들려오는 넥서스의 목소리가 유일한 희망이었다. 마침내 통로의 끝에서 희미한 빛이 보였다. 지상으로 이어지는 환풍구였다. 진우는 마지막 힘을 쥐어짜 쇠사다리를 기어 올라갔다.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새벽 공기가 폐부 깊숙이 파고들었다. 그들이 나온 곳은 국방부 건물 뒤편의 인적이 드문 공원이었다. 이쪽이야. 넥서스가 운전하는 벤이 급정거하며 그들 앞에 멈춰 섰다. 진우는 옐레나를 뒷좌석에 조심스럽게 눕히고 자신도 차에 올라탔다. 벤은 타이어가 찢어질 듯한 소리를 내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젠장,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 이대로는 위험해. 넥서스가 백미러로 엘레나의 상태를 확인하며 소리쳤다. 그녀의 얼굴은 종이장처럼 창백했고 숨소리는 점점 약해지고 있었다. 병원은 갈 수 없어. 가는 즉시 체포될 거야. 진우는 자신의 셔츠를 찢어 그녀의 상처를 더욱 세게 압박했다. 하지만 피는 멈추지 않았다. 내가 아는 곳이 있어. 실력은 최고지만 돈만 밝히는 무면허 의사지. 일단 거기로 가자. 넥서스는 핸들을 돌려 시카고의 슬럼가로 향했다. 벤은 비상등을 켠 채 새벽의 텅 빈 도로를 질주했다. 진우는 옐레나의 손을 꼭 잡았다. 그녀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죽으면 안 돼. 그는 속으로 몇 번이고 되뇌었다. 그녀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그의 심장을 옥죄었다. 언제부터였을까? 그녀가 그의 삶에 이토록 깊이 들어와 버린 것은 경쟁자로 만났고 전우가 되었으며 이제는 목숨보다 소중한 존재가 되어 버린 사람. 그는 그녀가 없는 세상을 상상할 수 없었다. 넥서스가 말한 곳은 낡은 폐공장의 지하에 숨겨진 비밀 수술실이었다. 술에 취한 듯 보이는 늙은 의사는 돈다발을 확인하고 나서야 마지못해 엘레나를 수술대 위로 옮겼다. 총알이 폐를 스쳤군. 운이 좋았어. 1cm만 옆이었으면 즉사였을 텐데 의사는 중얼거리며 수술 준비를 시작했다. 진우와 넥서스는 수술실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핏빛 수술 중 램프가 켜지고 시간은 지독하게 느리게 흘러갔다. 증거는 어떻게 됐지? 진우가 침묵을 깨고 물었다. 확실하게 확보했어. 모리슨 장군과 무기 밀매 조직, 그리고 여러 나라의 부패한 정치인들까지 연루된 거대한 커넥션이야. 이 정도면 세상을 한번 뒤집어 놓을 수 있을 걸. 넥서스는 노트북 화면을 보여주었다. 화면에는 모리슨 장군의 비밀 계좌 내역과 암호화된 통신 기록들이 빼곡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이걸 언론에 넘길 거야.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기자에게. 그들이 보도할 수 있을까? 국방부가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그래서 시간을 벌어야 해. 그들이 이 자료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기사를 내보낼 때까지. 그때까지 우리가 잡히지 않고 버텨야 해. 몇 시간이 지났을까? 마침내 수술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다. 일단 고비는 넘겼어. 하지만 아직 안심하긴 일러. 앞으로 24시간이 중요해. 진우는 곧바로 수술실 안으로 들어갔다. 엘레나는 산소 호흡기에 의지한 채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창백하지만 그녀의 가슴은 미약하게나마 오르내리고 있었다. 살아 있었다. 진우는 그녀의 침대 옆에 주저앉아 그녀의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쓸어 넘겼다. 그때 넥서스의 노트북에서 경고음이 울렸다. 이런 젠장. 모리슨이 언론을 통제하기 시작했어. 우리를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테러리스트로 몰아가고 있어. 모든 방송에서 우리 사진과 신상 정보가 공개되고 있어. 화면에는 그와 엘레나의 얼굴이 지명수배라는 붉은 글씨와 함께 떠 있었다. 그들은 이제 조국을 구하려던 영웅이 아닌 가장 위험한 도망자가 되어버렸다. 도시 전체가 그들을 잡기 위한 거대한 감옥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여기 더 이상 있을 수 없어. 당장 떠나야 해. 넥서스가 다급하게 소리쳤다. 하지만 의식이 없는 엘레나를 데리고 이 회망을 뚫고 나가는 것은 불가능했다. 제가 남겠습니다. 진우가 결심한 듯 말했다. 당신은 이 증거를 가지고 어떻게든 기자와 접촉해. 내가 여기서 최대한 시간을 벌 테니. 미쳤어? 혼자서 어떻게 버티겠다는 거야? 이건 명령입니다. 진우는 넥서스를 보며 처음으로 군인의 눈빛으로 말했다. 그의 눈에는 어떠한 두려움도 없었다. 오직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겠다는, 그리고 진실을 밝히겠다는 확고한 의지만이 담겨 있었다. 반드시 살아남아. 넥서스는 눈시울이 붉어진 채 노트북을 챙겨 지하를 빠져나갔다. 이제 이 폐공장에는 진우와 의식이 없는 엘레나 둘만이 남았다. 진우는 문을 걸어 잠그고 공장 곳곳에 부비 트랩을 설치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자신의 곁에 마지막 남은 총알이 장전된 권총 한 자루를 놓았다. 창밖에서는 경찰 사이렌 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마지막 전쟁이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폐공장을 둘러싼 경찰 사이렌 소리가 귀를 찢을 듯 울려 퍼졌다. 확성기를 통해 투항을 권고하는 목소리가 쉴 새 없이 들려왔지만 진우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는 엘레나가 누워있는 침대 옆을 지키며 공장 내부의 감시 카메라 모니터를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수십 명의 스와트 대원들이 공장을 포위하고 진입을 준비하는 모습이 보였다. 내 목소리 들리나? 박진우 중사. 그때 확성기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모리슨 장군이었다. 엘레나는 내가 데려가겠다. 얌전히 투항하면 자네 목숨만은 살려주지. 이건 마지막 제안이다. 그의 목소리에는 회유와 협박이 교묘하게 섞여 있었다. 진우는 비웃음을 흘렸다. 그는 통신 장비의 마이크를 잡고 짧게 대답했다. 지옥에서나 기다리시지. 그의 대답이 끝나자마자 공장의 모든 창문이 깨지며 섬광탄과 최루탄이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쾅 하는 폭음과 함께 스와트 대원들이 밧줄을 타고 창문을 통해 진입하기 시작했다. 진우는 미리 준비해둔 방독면을 쓰고 엘레나에게도 작은 산소 마스크를 씌워주었다. 그리고 그가 설치해둔 첫 번째 부비 트랩의 스위치를 눌렀다. 창문으로 진입하던 대원들의 발밑에서 강력한 전기 스파크가 튀며 그들을 순식간에 무력화시켰다. 진입.
진입 정문을 부수고 들어오는 대원들을 향해서는 천장에 매달아 두었던 거대한 쇠파이프 더미를 떨어뜨렸다. 굉음과 함께 진입하던 대원들이 그 아래에 깔려 버렸다. 하지만 적들의 숫자는 너무 많았다. 사방에서 쏟아져 들어오는 대원들을 모두 막아낼 수는 없었다. 공장 내부는 순식간에 격렬한 총격전이 벌어지는 전쟁터로 변했다. 진우는 엄폐물 사이를 신속하게 이동하며 정확한 사격으로 적들을 하나씩 쓰러뜨렸다. 그는 혼자였지만 마치 일개 분대와도 같이 싸웠다. 그의 모든 움직임은 수없이 많은 실전을 통해 계산되고 단련된 결과물이었다. 하지만 그의 탄약은 점점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몸에도 하나둘씩 상처가 늘어나기 시작했다. 옆구리를 스친 총알이 붉은 피를 쏟아냈다. 콜록, 콜록. 그때 등 뒤에서 희미한 기침 소리가 들렸다. 엘레나였다. 그녀가 의식을 되찾은 것이다. 진우. 그녀는 희미한 눈으로 총격전이 벌어지고 있는 공장의 상황을 파악하려 애썼다. 움직이지 마요. 아직 상처가. 진우가 다급하게 소리쳤지만 엘레나는 비틀거리며 침대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옆에 놓여있던 권총을 집어들었다. 아직 싸울 수 있어. 그녀는 부상당한 어깨의 고통을 참으며 진우의 등 뒤에서 그를 위협하는 적을 향해 방아쇠를 당겼다. 팡. 총알은 정확하게 적의 미간에 명중했다. 올리비아, 우리는 끝까지 함께야. 그녀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두 사람은 등을 맞대고 쏟아져 들어오는 적들을 향해 마지막 남은 총알을 쏟아붓기 시작했다. 한 발, 한 발. 그들의 총구가 불을 뿜을 때마다 적들이 쓰러져 나갔다. 하지만 그들의 저항도 곧 한계에 부딪혔다. 마침내 마지막 총알이 발사되고 철컥하는 공허한 소리가 울려 퍼졌다. 스와트 대원들이 그들을 둘러쌌다. 수십 개의 총구가 그들의 심장을 겨누고 있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바로 그 순간이었다. 공장 밖에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종류의 소란이 일기 시작했다. 수많은 차량들이 경광등을 울리며 달려오는 소리, 그리고 헬리콥터 프로펠러 소리까지. SW2 대원들이 당황하여 밖을 내다보는 사이 공장의 문이 열리며 FBI 요원들이 들이닥쳤다. 그들 손에는 체포 영장이 들려 있었다. 모두 총을 내려놔. 모리슨 장군은 국가반역 및 살인 교사 혐의로 체포한다. 선두에 선 FBI 요원의 외침에 공장 안의 모든 사람들이 얼어붙었다. 넥서스가 해낸 것이었다. 그가 넘긴 증거를 바탕으로 언론은 진실을 보도하기 시작했고 여론이 들끓자 마침내 FBI가 움직인 것이다. 어리둥절하던 모리슨 장군은 FBI 요원들에게 둘러싸여 수갑이 채워졌다. 그는 마지막까지 발악하며 소리쳤다. 이건 함정이야. 내가 조국을 위해 얼마나 헌신했는데. 그의 취한 모습은 권력의 허망한 종말을 보여주고 있었다. 모든 상황이 종료되고 진우와 엘레나는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긴장이 풀리자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이 미소 지었다. 길고 길었던 싸움이 끝난 것이다. 며칠 후 병실에서 회복 중인 그들에게 특별 사면 조치가 내려졌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탈영과 불법 작전에 대한 모든 혐의가 벗겨지고 그들은 다시 군인 신분을 회복하게 되었다. 죽은 동료들의 명예도 회복되었고 그들은 국가 유공자로 추서되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진우와 엘레나의 마음은 편치만은 않았다. 너무나 많은 것을 잃었고 너무나 많은 것을 보았다. 그들은 더 이상 예전의 자신들로 돌아갈 수 없음을 알고 있었다. 퇴원을 앞둔 어느 날 밤 엘레나는 진우의 병실을 찾았다.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야? 그녀의 질문에 진우는 창밖의 도시 야경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조용히 살아가게 되겠죠. 군인으로 돌아가지 않을 거야? 군복의 무게가 이제는 너무 무겁게 느껴집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회한과 피로감이 묻어 있었다. 엘레나는 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녀 역시 마찬가지였다. 나도 그래. 이젠 총을 내려놓고 싶어. 두 사람 사이에는 침묵이 흘렀다. 그들은 조국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지만 돌아온 것은 배신과 상처뿐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후회하지 않았다. 그 지옥 같은 시간 속에서 서로라는 가장 소중한 것을 얻었기 때문이었다. 함께 떠날까? 엘레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무도 우리를 모르는 곳으로. 군인 박진우와 엘레나가 아닌 그냥 평범한 남자와 여자로 다시 시작하는 거야. 진우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었다.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가 평범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면 가능할 거야. 엘레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따뜻했다. 진우는 그녀의 손을 마주 잡았다. 비로소 그의 얼굴에 편안한 미소가 번졌다. 지독했던 전쟁은 끝났다. 이제 그들 앞에는 상처를 보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할 또 다른 여정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 여정이 어디로 향할지는 아무도 몰랐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들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었다. 1년 후 스위스의 작은 시골 마을. 알프스 산맥의 만년설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는 그림 엽서처럼 아름다운 곳이었다. 샬레풍의 작은 목조 주택의 정원에서 한 동양인 남자가 능숙한 솜씨로 장작을 패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군인 시절의 날카로움 대신 평온하고 부드러운 미소가 자리 잡고 있었다. 박진우였다. 진, 차 마실 시간이에요. 집안에서 금발의 여인이 그를 불렀다. 엘레나였다. 그녀는 군복 대신 편안한 스웨터를 입고 있었고 손에는 따뜻한 김이 피어오르는 찻잔 2개를 들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서도 과거의 불꽃 튀는 카리스마는 찾아볼 수 없었다. 대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안정감과 행복이 가득했다. 진우는 도끼를 내려놓고 그녀가 내미는 찻잔을 받아들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정원의 벤치에 앉아 눈 덮인 산봉우리를 바라보며 말없이 차를 마셨다. 넥서스에게서 연락 왔어. 잘 지내고 있대. 지금은 실리콘밸리의 보안 업체에서 스카우트 제의를 받고 고민 중이라더군. 렐레나가 먼저 입을 열었다. 잘 됐군요. 그러면 어디서든 잘 해낼 겁니다. 생존한 브라보팀 대원들도 모두 새로운 삶을 찾았다고 해. 어떤 친구는 작은 레스토랑을 열었고 어떤 친구는 고향으로 돌아가 농사를 짓고 있대. 모두들 당신에게 고마워하고 있어. 그녀의 말에 진우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들은 가끔씩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그날의 기억을 공유하고 있었다.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시간은 그 상처 위에 새로운 살이 돋아나게 하고 있었다. 당신은 후회하지 않아요? 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이런 시골 마을에서 나와 함께 지내는 건 말입니다. 엘레나는 찻잔을 내려놓고 그의 손을 잡았다. 내가 버린 건 총성과 화약 냄새뿐이야. 대신 당신과 이 평화로운 아침을 얻었지. 내 생애 가장 잘한 선택이었어. 그녀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진우는 가만히 그녀를 감싸 안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더 이상 많은 말이 필요 없었다. 그들은 서로의 눈빛만으로도 서로의 심장 박동만으로도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었다. 하지만 평화는 때로 과거의 그림자를 동반하고 찾아왔다. 그날 밤 진우는 악몽을 꾸었다. 불타는 배 안에서 죽어가는 동료들이 그를 원망의 눈으로 쳐다보는 꿈이었다. 그는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깨어났다. 온몸은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다. 괜찮아, 괜찮아. 옆에서 잠들어 있던 엘레나가 그를 꼭 안아주었다. 그녀 역시 가끔씩 그런 꿈을 꾸었다. 전쟁의 상처는 그들의 영혼 깊숙한 곳에 여전히 남아 괴물처럼 그들을 핥히고 있었다. 내가 곁에 있어. 아무 일도 없어. 그녀의 따뜻한 체온과 부드러운 목소리가 진우의 떨림을 서서히 잠재웠다. 그는 그녀의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흐느꼈다. 자신의 약한 모습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사람. 그녀가 없었다면 그는 이 지독한 트라우마를 견뎌내지 못했을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마을의 작은 성당을 찾았다. 그들은 신자는 아니었지만 가끔씩 그곳을 찾아 죽은 동료들의 넋을 기리고 살아남은 자들의 평안을 기도했다.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해 들어오는 영롱한 빛 아래 두 사람은 나란히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았다. 그들의 기도에는 소리가 없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의 소리를 내고 있었다. 부디 우리가 서로에게 구원이 되게 하소서. 이 지독한 기억 속에서도 서로의 손을 놓지 않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성당을 나오자 햇살이 그들을 맞았다. 하늘은 더없이 맑고 푸르렀다. 돌아갈까? 진우가 물었다. 아니, 조금 더 걷고 싶어. 호수까지.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마을 옆에 작은 호수를 향해 걸었다. 호수는 알프스의 만년설이 녹아 만들어진 듯 거울처럼 맑고 투명했다. 그들은 호숫가에 앉아 물수제비를 뜨며 어린아이처럼 웃었다. 전쟁은 그들에게서 많은 것을 앗아갔지만 동시에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가르쳐 주었다. 함께 아침을 맞이하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길을 걷는 것. 그 당연한 순간들이 얼마나 큰 기적인지를 그들은 피와 눈물을 통해 배웠다. 진, 사랑해. 엘레나가 그의 뺨에 입을 맞추며 속삭였다. 나도 사랑합니다. 진우도 그녀의 입술에 조심스럽게 입을 맞췄다. 그것은 뜨겁고 열정적인 키스가 아니었다.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영혼을 위로하는
조용하고 깊은 입맞춤이었다. 그들의 삶은 앞으로도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과거의 악몽은 언제든 다시 찾아올 것이고 세상은 그들이 잊고 싶은 기억들을 끊임없이 상기시킬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이제 두렵지 않았다.